베리는 가능한 한 빠르게 호숫가를 따라 달리고 있어요. 만약 멈춘다면 그는 삶이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모기 1000마리가 물려고 해요. 하지만 베리가 모르는 사실은 결국 괜찮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베리 멈춰요. 모기는 느려요. 시속 1.5km 조금 넘는 속도로 날죠. 그리고 베리는 영원히 달릴 수 없어요. 그래서 몇 시간 동안의 무의미한 달리기를 한 후 베리는 멈춥니다. 베리는 땀을 흘리고 곤충들에게 매력적인 냄새를 발산해요. 작은 모기가 한 마리 그에게 날아가요. 귀 옆에서 윙윙거리며 땀에 젖은 목에 앉아 물어요. 이 곤충은 주둥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입 기관으로 피부를 뚫어요. 모기는 이 바늘을 통해 피를 빨기 시작해요. 침이 베리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요. 더 정확히 말하면 베리의 면역 체계가 이 반응을 시작하는 거예요. 모기의 침을 적으로 인식하고 독특한 화학물질을 물린 곳으로 보냅니다. 이 물질과 침략자 사이의 싸움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요. 붉어지고 붓고 그리고 가장 안 좋은 건 가려움이에요. 베리는 몇 시간 동안 또는 심지어 며칠 동안 몸을 긁을 수 있어요. 모든 건 베리의 몸이 물린 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있어요. 모기는 베리의 피를 가득 채우고 날아가요. 모기의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알을 낳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요. 혈액 속의 단백질은 이 곤충들이 번식하기 위해 필요해요. 모기 알은 이 물질 없이는 자랄 수 없어요. 네, 거의 모든 무는 모기는 암컷이에요. 수컷 모기는 식물과 꽃, 꿀을 선호해요. 네, 남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암컷 모기는 베리로부터 멀리 날아가요. 암컷 모기는 커다란 모기 기지가 있는 호숫가에 앉아요. 여기서 이 곤충들은 알을 낳고 물을 마시고 햇빛을 쬐며 쉬어요. 수십만 마리가 있어요. 그리고 다들 배가 고파요. 암컷 모기는 베리의 땀 냄새를 가지고 오는데 이건 나머지 모기들에게도 매력적이에요. 지구에는 이런 모기들이 약 3,500종이 있어요. 이들 중 일부는 설탕, 향수 또는 탈취제의 냄새를 좋아하고 일부는 더러운 발냄새를 즐겨요. 모기에 대한 여러분의 매력은 오늘 무엇을 먹었느냐에 달려있어요. 사탕과 초콜릿을 많이 먹었나요? 좋아요. 이제 모기들이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희미한 달콤한 냄새를 느껴요. 마늘과 양파를 드셨나요? 모기들은 아마 여러분을 상대하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모기들 뿐만 아니라 아마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그래서 베리의 땀 냄새는 해안에 있는 모든 모기들에게 완벽해요. 모기들이 미쳐 날뛰면서 불쌍한 이 남자를 향해 날아와요. 만약 저녁이 되었을 때 물 근처를 걸어가고 있고 땀을 흘리고 검은 옷을 입고 있고 혈액형이 O형이라면 모기에게 물릴 모든 가능성을 갖추었네요. 그리고 베리는 그 모든 기준을 충족해요. 첫 번째 모기들은 베리의 발에 착지해요. 베리를 물어뜯고 피를 펌프질하기 시작해요. 아주 작은 모기 한 마리가 쌀 반알 크기만한 피 한 방울을 뽑아낼 수 있어요. 정말 적죠? 하지만 이런 물린 상처가 수십 개라면요? 안 좋아요. 베리가 손으로 모기를 쫓지만 곤충들은 계속 와요. 이렇게 맛있는 저녁을 놓칠 리 없죠. 10, 20, 50, 100마리의 모기. 모기들이 베리의 다리를 덮어요. 피부가 붓고 빨갛게 변해요. 베리는 타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피해를 줄이고 적을 쫓아내기 위해 베리의 면역 체계가 100% 작동해요. 하지만 베리의 신체 방어가 더 활발하게 작동할수록 베리의 몸은 더 안 좋아져요. 모기가 베리의 손과 몸에 달라붙은 젖은 티셔츠 위에 앉아요. 네, 모기들의 입은 얇은 천을 뚫을 수 있어요. 베리는 도망가려고 해요. 바위에 걸려 넘어져요. 어떤 곤충들은 잔치를 끝내고 친구들에게 공짜 음식에 대해 알려주기 위해 날아가요. 호수 전역에서 모기들이 베리를 맛보려고 와요. 200마리의 모기가 그의 피를 마셔요. 3, 5, 7, 900. 그리고 이제는 1000마리의 모기가 그를 물었어요. 다 같이 피 한 잔을 퍼냈어요. 하지만 제일 안 좋은 건 모기들이 계속해서 베리를 물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모기들이 1000번만 물었어야 했는데 지금은 그 무엇도 모기들을 막을 수 없어요.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물이에요. 베리는 가려움증을 무시하고 일어나서 호수 물가로 달려가요. 그러는 동안 벌써 10만 마리의 모기가 베리를 물었어요.
미안해, 베리. 우리가 시청자들을 즐겁게 해야 해서요. 걱정하지 마세요. 회복은 빠르게 될 거예요. 점점 물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모기가 베리의 얼굴 앞에서 날고 있어서 길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베리는 손을 흔들며 계속 달려요. 그런데 여러분은 자고 있을 때 한 마리의 모기가 창문을 통해 방으로 날아들었을 때 그 순간을 알죠? 겨우 한 마리인데 윙윙거리는 소리가 너무 짜증나요. 그런데 지금 100만 마리의 모기가 이런 소리를 낸다고 상상해보세요. 색소폰이 고음을 연주하는 것 같아요. 색소폰 연주자시라면 죄송합니다. 베리가 느려지고 있어요. 지치고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요. 더 이상 물린 상처도 간지러움도 느껴지지 않아요. 베리의 몸은 약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호수를 향해 움직이고 있어요. 모기들은 이미 그에게서 피 3캔만한 양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이건 심각해요. 베리는 열이 나고 의식이 흐릿해요. 면역 체계가 잘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요. 베리는 더 이상 뛸 수가 없어요. 걷는 것도 힘들어해요. 다음 발걸음을 떼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해변은 불과 몇 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움직일 힘도 없어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베리는 그저 잔디 위에 앉아서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베리는 큰 탄산음료수 한 병만큼의 피를 잃었는데 이건 아주 많은 양이에요. 이건 아마도 인간에게 가해진 가장 큰 규모의 모기 공격일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구원자가 나타나요. 개구리 한 마리가 근처에서 울어요. 그리고 또 한 마리가 터요. 수십 마리의 뛰는 동물들이 해안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혀를 창처럼 날리면서 모기를 잡아요. 이것이 베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는 호수에 도착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해요. 베리가 뛰어듭니다. 좋았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차갑고 신선한 물이 그의 온몸을 감싸고 물린 상처로 인한 가려움과 자극을 완화시켜줘요. 베리는 개구리들이 모기를 먹는 동안 물속에서 기다려요. 남아있던 곤충들이 날아가요. 베리가 호수에서 기어 나와요. 개구리가 모기를 잡는 걸 보고 이 성가신 곤충들이 우리 행성에 필요하다는 걸 깨달아요. 개구리는 이 작은 괴물들 덕분에 살아요. 그리고 개구리 외에도 모기를 먹고 사는 많은 다른 동물들이 있어요. 도마뱀, 거미, 박쥐, 새, 거북이. 목록은 엄청나요. 모기는 그들에게 끝없는 먹이 공급원이에요. 모기 한 쌍은 200개의 알을 낳을 수 있어요. 모기들은 빠르게 자라고 수명이 짧아요. 하지만 만약 이 모든 곤충들이 사라진다면 생태학적 재앙이 시작될지도 몰라요. 동물종 전체가 지구의 표면에서 사라질 수도 있어요. 베리를 구한 개구리들은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개구리가 없다면 파리 같은 다른 곤충들의 수가 증가하기 시작할 거예요. 파리들은 걷잡을 수 없이 번식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쓰러지는 도미노처럼 다른 문제들이 뒤따를 거예요. 그러니까 베리, 모기한테 화내지 마세요. 이게 그냥 자연이에요. 베리는 가려운 문제를 처리하는 게 좋겠어요. 베리의 온몸은 빨갛고 여기저기 다 부어 있어요. 베리는 몸을 긁기 시작하지만 이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죠. 모기의 침이 그의 몸에 남아있어서 면역 체계가 그것과 싸우는 한 베리는 이 가려움을 느낄 거예요. 다행히도 이런 느낌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많은 오일과 연고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베리는 다른 뭔가에 정신을 쏟아서 산만하게 잠에서 깨니 피자 박스가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오른팔을 뻗어서 지난밤에 먹다가 엎질은 라면 위로 피자 박스를 밀어내요. 다리 위에 지난주에 먹은 초콜릿 케이크가 묻어서 매트리스에 얼룩을 남깁니다. 퀸 사이즈 침대에는 종이, 옷, 책, 음식이 아직 안에 남아있는 용기, 온갖 쓸모없는 쓰레기가 있어요. 일어나기가 너무 귀찮지만 출근해야 돼요. 이미 쓰레기로 가득 찬 바닥에 쓰레기를 밀어냅니다. 방바닥에는 플라스틱병, 패스트푸드 쓰레기, 옷, 더러운 접시, 동물 털이 있어요. 끈적끈적하고 방바닥 전체를 덮고 있어서 마치 용암 위를 걷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더러운 창문 밖을 응시하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실망합니다. 이건 1년 전 생각했던 본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햇살이 비치고 있고 여러분은 얼마 전 새 집을 샀어요. 도시 외곽 작고 친근한 동네에 있는 나무 울타리와 꽃으로 둘러싸인 멋진 집이에요.
집 앞에 차를 대자마자 이웃들이 여러분을 맞이하기 위해 다가와요. 동네에 온 걸 환영하는 의미로 음식과 맛있는 디저트를 가져다 줍니다. 반갑게 받아들고 새 집으로 들어가요. 그 주 내내 짐을 풀고 가구를 정리합니다. 또한 새 직장도 얻었어요. 그래서 새 집을 살 수 있게 됐죠.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집에 옵니다. 새로운 일자리는 보수는 많지만 자신을 위한 시간이나 집을 정리할 시간이 없어요. 몇 달 동안 매일 밤 음식을 주문하고 남은 음식을 다음날 직장에 가져가기 시작해요. 이 집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이후로 침대 시트를 한 번도 갈지 않았고 바닥은 청소한 적이 없어요. 쓰레기를 내다 버리거나 창문을 열어 집을 환기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실내의 냄새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더러운 옷을 구분하는 것도 포기했어요. 이제 깨끗한 옷이 없어서 매일 같은 옷을 입고 출근하지만 옷에 음식 얼룩이 묻어 있어요. 욕실은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수돗물이 새서 바닥으로 넘쳐 온통 축축해졌어요. 햇빛이 들지 않기 때문에 곰팡이가 자라서 다양한 박테리아와 기생충에게 집을 제공해요. 매달 병가를 내는 게 당연해요. 과한 업무 때문에 집을 돌볼 수 없게 되었고 직장에서의 실적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 번 경고를 받았고 자기 관리를 하고 새 옷을 사거나 있는 옷을 세탁해 입으라는 말을 들었어요. 하지만 옷을 더 살수록 집 곳곳에는 더러운 옷더미가 더욱더 쌓여만 갑니다. 더 이상 잘 곳이 없어요. 침대는 쓰레기 산이고 소파는 이사 온 이후로 열지 않은 상자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침낭을 주문하고 더러운 부엌에서 잠잡니다. 바퀴벌레가 부엌 바닥, 카운터, 구석구석을 기어다니고 있어요. 쥐들이 대부분의 나무 가구를 갉아먹었고 집안의 모든 지역으로 통하는 지하 터널 망을 만들었어요. 쥐가 기 옆을 지나칠 때마다 작은 쥐의 발톱이 타일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요. 잠을 자려고 하지만 싱크대에 접시들이 너무 쌓여 있어서 떨어지는 수돗물이 접시와 유리컵을 타고 흘러 이마로 튑니다. 침낭을 집어들고 지하실로 향해요. 지하실 냄새는 참을 수 없을 지경이에요. 구석구석에는 이끼가 자라고 있고 심지어 고인물의 작은 웅덩이는 모기, 박테리아, 다른 해충들에게 집을 제공해요. 쥐들은 이 웅덩이에서 수영장 파티를 하고 여러분의 음식을 먹고 터널을 만든 후 이 수영장에서 목욕을 합니다. 구석구석 수천 마리의 쥐들이 있지만 왠지 더 이상 신경 쓰이지 않아요. 어두운 구석에서 새끼 쥐들의 둥지가 보여요. 나무 기둥은 무너지고 흰개미와 곰팡이로 부식되고 있어요. 다음날 온몸에 쥐 발자국이 가득한 채 일어나서 출근을 하지만 집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쫓겨납니다. 샤워를 하려고 하는데 파이프가 막혀서 더러운 물 몇 방울만 몸에 떨어져요. 마당으로 나갑니다. 수영장을 만들려고 했던 흙으로 가득 찬 부지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수영장을 만들 시간이 없었어요. 침낭을 땅바닥에 깔고 정원 호스를 찾아 샤워를 하려고 했는데 쥐가 호스를 갉아먹어서 제대로 물이 뿌려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 물로 몸을 씻고 쓰레기의 산에서 수건을 찾을 수 없어서 쓰레기 봉투로 몸을 닦습니다. TV를 보기 위해 안으로 들어가요. 놀랍게도 여전히 TV가 작동해요. 소파에 쓰레기를 밀어내고 앉아서 피자를 주문합니다. 임시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 피자 상자 더미를 쌓고 그 위에 다리를 얹어요. 다리의 압력과 무게 때문에 남은 피자를 먹고 있던 벌레들이 서둘러 도망갑니다. 초인종이 울리면 일어나서 문을 열어요. 배달원은 악취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이미 차를 타고 떠나고 있어요. 지금쯤 모두들 여러분을 알아요. 온라인으로 결제하길 잘했어요. TV로 돌아가 다시 영화를 보는데 온갖 벌레들이 TV 위를 기어다녀요. 몇 시간이 지나고 출근을 하려면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을 만들지만 소파에 놓여있는 날카로운 물건에 머리를 긁혀요. 몇 달이 지나고 이웃들은 여러분과 대화를 끊고 심지어 대놓고 무시합니다. 여러분이 집을 나설 때 여러분을 피해요. 대부분 여러분의 집에 대고 험담하고 평을 합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나온 해충들이 이웃으로 퍼지고 있어요. 해충 방제차가 매일 새로운 집을 방문하며 동네를 드나들고 있어요. 파리와 구더기는 집을 장악해서 얼굴을 맴도는 파리 때문에 집안을 걸어다니는 게 불가능할 지경이 됐습니다. 이웃을 차로 지나다니는 사람은 누구나 여러분의 집이 문제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 달이 지나고 여러분의 집은 알아볼 수 없게 됐어요.
바닥이 보이지 않고 벽은 온통 흠집 투성이에요. 쥐들이 거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갉아먹었어요.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의 새 친구가 되어주고 심지어 여러분을 위해 남은 음식을 먹어치워요. 지하실은 완전히 침수되어 큰 도로로 물이 넘치고 있어요. 집 없는 고양이, 개, 너구리, 주머니쥐, 그리고 심지어 박쥐를 포함한 다른 동물들이 여러분의 집으로 모여들었어요. 깨진 전구 때문에 바닥에는 유리 조각이 가득하고 매트리스에는 구멍이 있어요. 피자박스에 뒤덮인 상태에서 거울을 봅니다. 이사 온 지 1년이 되는 날인데 이건 여러분이 상상했던 삶이 아니에요. 창밖으로 이웃들이 집을 팔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처음 이사 왔을 때 여러분을 반겼던 사람을 포함해서 몇몇은 이미 떠났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마침내 처음으로 여러분의 집이 엉망진창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벽에 걸려있는 자신의 사진을 발견해요. 처음 이사 왔을 때 거기 걸었어요. 집을 수리하고 모든 것을 청소하기로 결심합니다. 몇 주, 아니 몇 달이 걸릴 거라는 걸 알면서도 일을 거르고 방 청소부터 시작해요. 쓰레기 봉투를 상자로 준비해서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합니다. 3개의 새 진공청소기를 구입하고 지난 1년 동안 모은 모든 먼지와 잔해를 수거해요. 몇 시간 후에 집 밖에 20개가 넘는 쓰레기 봉투가 쌓였어요. 얼룩은 문질러 닦아야 하고 망가진 가구는 버려야 해요. 2달 동안 열심히 일한 후에 눈에 보이는 쓰레기를 그럭저럭 치웠어요. 바닥과 벽을 문질러 닦고 부서진 가구들을 대체할 새 가구를 주문하는데 일주일이 걸립니다. 남은 해충을 제거하고 지하실 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예요. 전화 몇 통을 한 후에 물을 고치고 해충을 제거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부릅니다. 집을 살 수 있는 깨끗한 공간으로 바꾸는데 총 4개월이 걸렸어요. 정원에는 꽃이 활짝 피었고 여러분도 활짝 웃으며 깨끗한 옷을 입고 직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에 대한 모든 것을 들은 새로운 이웃들을 만나게 돼요. 네, 이제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야겠죠? 오븐에서 마늘빵이 완성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부엌 창문으로 별을 올려다보다가 이런 생각을 해요. 마늘빵을 우주로 보낼 수 있을까요? 더 중요한 것은 빵이 다시 돌아왔을 때 여전히 먹을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보통 마늘빵에 관해서라면 사람들이 신경 쓰는 건 2가지 뿐입니다. 치즈를 얹을까 말까? 그리고 먹는 거죠. 부드럽고 따뜻한 빵과 어우러진 군침이 도는 마늘 맛. 정신 차릴게요. 그런데 빵을 어떻게 우주로 보내죠? 나사의 최초 우주 왕복선 비용이 약 49조 원이었다는 걸 감안할 때 우리가 하루 동안 우주선을 빌리는 걸 허락할 것 같진 않아요. 더 중요한 일이 있을 테니까요. 알아요. 모든 사람들이 마늘빵을 우리처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게 믿기 힘들다는 걸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풍선만 있으면 돼요. 파티 장식용으로 피자, 햄버거, 핫도그, 케이크에 둘러싸인 그런 풍선이 아니에요. 제 머릿속에 먹을 것이 너무 가득한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에게 필요한 풍선의 종류는 기상관측용 풍선이에요. 기상풍선은 최대 38km의 높은 고도에 도달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온도, 습도, 풍속, 대기압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대기권 너머로 이 장치를 보내죠. 한 프랑스의 기상학자가 1896년에 처음으로 기상풍선으로 실험을 시작했고 그의 연구는 성층권의 발견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풍선이 우리의 마늘빵을 위한 우주 택시 서비스로 운영되고 있는 걸 자랑스러워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전 세계 수백 명의 사람들이 12시간마다 실험을 위해 이런 풍선을 쏘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분명 기뻐할 거예요. 대부분의 표준 기관들은 우주가 공식적으로 100km 상공에 있는 완전히 임의적인 카르만 선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빵을 궤도로 보내려면 시속 수만 킬로미터의 속도가 필요해요. 보통 시속 27,358km로 이동하는 로켓 우주선 없이 빵을 그렇게 높이 그 속도로 움직이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좋아요. 로켓은 없어도 돼요. 전 이 놀라운 기상풍선으로 만족해요. 어쨌든 이 풍선은 우주로 가는 길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우주의 가장자리까지 우리를 데려다 줄 거예요. 그곳의 압력이 지면 압력의 약 1%에 해당할 정도로 매우 낮다는 것을 고려하면 테스트에서 우주를 대체할 공간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어쨌든 저는 음식으로부터 100km 이상 떨어져 있으면 너무 불안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됐어요. 아, 귀가 간지럽네요.
여러분이 컴퓨터에 대고 소리치는 게 들리는 것 같아요. 이 사람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런 비슷한 방법을 사용해서 피자 같은 음식을 진짜 우주로 보낸 비디오를 본 적이 있어? 왜 겨우 우주 가장자리에 만족해야 하는 거지? 그 물체의 여행을 기록하기 위한 그런 비디오에서 사용되는 많은 카메라가 어안 렌즈를 사용합니다. 이 렌즈는 지구의 곡선을 그 높이에서 보이는 것과 비교했을 때 과장하기 때문에 카메라가 실제보다 우주에 더 가깝다는 착각을 일으켜요. 그건 분명히 해두자고요. 피자와 마늘빵 중 어느 게 더 좋은지를 묻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계속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상풍선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늘빵을 실었어요. 이륙할 때가 됐어요. 마늘빵을 하늘로 띄우고 구름 너머로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뺨에 눈물을 닦습니다. 로켓과 비교했을 때 우리 풍선의 속도는 거북이 같아서 분당 300m 이상의 속도로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빵이 떠나가는 슬픔을 잊기 위해서 마늘빵에게 여행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알아보는 게 좋겠어요. 자, 2시간 후 우리 기상풍선은 구름 위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제트기의 경로보다 더 높이 성층권의 오존층을 통과하고 35km 이상의 고도에 도달할 수 있어요. 풍선은 섭씨 영하 90도의 추위를 견딜 수 있는데 그건 빵이 다시 돌아오면 전자레인지를 준비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풍선은 상승하면서 팽창할 거예요. 2m에서 최대 8m까지요. 왜냐하면 대기 중에서 더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이 감소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은 정말 만족스러운 경험이 될 거예요. 그 결과로 빵이 위험에 처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기상풍선이 터집니다. 그러면 마늘빵이 하늘에서 내려오기 시작할 거예요. 바람의 조건이 빵이 발사 장소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질지 결정하겠지만 120km 이상 멀리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기상풍선을 이용한 실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낙하산이 화물에 부착되어 있어서 빵의 안전한 귀환과 가장 친한 친구, 바로 저와의 재회를 보장해 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일방적인 우정이라고 하겠지만요. 비록 제 배가 현재 굶주림으로 인해 짐승 같은 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제 우리 빵을 낚아챌 위협을 가하는 것은 진짜 동물들이에요. 엔지니어들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 GPS와 서버를 갖춘 포장을 디자인했어요. 이 포장은 지상 약 1000m에서 닫힙니다. 이런 포장은 이상적이지 못한 착륙 지점과 동물 왕국의 다양한 동물로부터 마늘빵을 보호하고 우리가 마늘빵을 다시 찾으면 여전히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을 극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실험에 사용되는 기상풍선이 오히려 야생동물과 자연에 더 큰 피해를 주고 있어요. 거북이와 같은 해양동물들은 종종 물속에 있는 기상풍선의 잔해를 해파리로 착각하고 먹이라고 생각하고 먹습니다. 기상풍선의 부품에는 고무와 배터리산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은 동물에게 피해를 줘요. 기상풍선 실험은 궁극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일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어요. 만약 이 비디오를 보고 풍선을 이용해서 음식을 우주로 보낼 계획이었다면 이 사실을 명심하세요. 사냥이 시작됐어요. 야생동물이 아니라 빵을 찾아요. 그런 속담이 있죠? 준비에 실패하는 건 실패를 준비하는 거라고요. 우주의 가장자리로 발사한 맛있는 마늘빵 조각을 되찾으러 가나요? 아니면 실패할 준비를 하고 있나요? 낙하산과 보호 포장이 있으니까 문제 없어요. 둘 다 문제가 안 돼요. 빵이 착륙하면 찾을 수 있도록 열기구를 띄우기 전에 라디오 추적기를 부착했어요. 이것은 지상으로 GPS 위치를 나타내는 신호를 보내고 그 신호는 우리가 뒤쫓을 수 있도록 지도에 표시되며 마늘빵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지를 우리에게 알려줄 거예요. 역시 테크놀로지가 최고예요. 바로 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마늘빵이 손상되지 않은 것을 발견했고 열정적인 포옹과 애정어린 손길로 한 입 먹을 준비가 됐어요. 기다린 보람이 있었나요? 맛이 어때요? 먹을만한가요? 네, 먹을만해요. 그런데 맛은 사실 별로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전자레인지가 있었어야 했어요. 빵은 여행 중에 겪은 무서운 온도 때문에 얼었어요. 정말 꽁꽁 얼어붙었었죠. 빵 가운데가 아직 얼어있어요. 하지만 그 사실을 발견하기 전에도 빵 한 조각을 떼어내려고 할 때 빵이 정상적으로 찢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대신 마치 나뭇가지에서 조각을 떼어내는 것처럼 뚝 끊어져요. 심지어 뚝 소리가 들릴 정도예요.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빵은 더 이상 없어요. 냉동 아이스크림이 다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디저트로 보관하는 게 낫겠어요. 다시 생각해보니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늘빵을 우주의 가장자리까지 보냈다가 결국에 먹게 됐다는 건 꽤 멋진 일이에요. 그렇죠? 배고파서 기절하기 전에
가게에 가서 빵을 더 사야겠어요. 이번에는 절대 우주로 보내지 않을 거예요. 먹기 전에 우주로 보내서 맛을 더하고 싶은 음식이 있다면 댓글 알려주세요. 태양계 모든 행성 중에서 우리 지구는 생명체가 발달한 유일한 행성이기 때문에 독특합니다. 하지만 경쟁자가 생긴다면요? 만약 제2의 지구가 갑자기 나타난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할 거예요. 첫 번째는 두 행성의 파괴입니다. 두 번째는 예상 바뀌지만 꽤 논리적인 결말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재앙이 될 거라는 시나리오부터 시작하죠. 같은 조건을 가진 두 번째 지구는 우리 지구와 완전히 같은 양의 햇빛을 받아야만 존재할 수 있어요. 우리 지구가 따르는 궤도는 필요한 양의 태양열을 얻기에 완벽합니다. 만약 조금만 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지구 전체 표면은 남극 대륙과 비슷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 지구가 태양에 조금 더 가까웠다면 우리 모두는 매우 적은 수의 생명체가 살고 있는 거대한 사막에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지구가 우리 지구와 동일하려면 같은 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두 개의 거대한 물체는 서로 가까이 존재할 수 있어요. 지구와 달의 결합이 좋은 예입니다. 하지만 만약 두 번째 물체가 우리 행성만큼 무겁고 거대하다면 두 물체 모두를 위한 공간이 충분하지 않을 거예요. 두 지구의 중력이 큰 문제가 될 거예요. 두 세계가 서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충돌할 거예요. 이 과정은 수억 년에 걸쳐 지속됩니다. 결국 두 행성은 하나의 거대한 세상으로 변할 거예요. 두 지구의 잔해는 토성 주위의 고리와 비슷한 것을 형성하며 새로운 행성 주위를 날아다닐 거예요. 아니면 한 지구가 다른 지구를 궤도에서 밀어낼 수도 있어요. 이 경우 지구 하나가 태양을 향해 돌진하여 대기에서 성냥개비처럼 타버리겠죠. 또한 지구가 항상 시속 10만 5천 킬로미터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세요. 이건 음속보다 80배 이상 빨라요. 이제 서로를 향해 그렇게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두 개의 거대한 행성을 상상해보세요. 화산 분화구에 사는 미세한 유기체도 두 지구의 충돌에서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심지어 달도 그 파장에 의해 산산조각 날 거예요. 하지만 지구의 쌍둥이가 화성과 지구 사이 어딘가에서 다른 궤도를 따라가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이런 상황에서도 사람들의 삶은 영원히 바뀔 거예요. 그런데 지구 쌍둥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론은 오래전에 나타났습니다. 과거의 과학자들은 두 개의 행성이 태양의 반대편에 숨어 있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천문학의 현대기술 덕분에 우리는 이 이론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렇지 않았다면 망원경과 다른 장비들이 이미 이 행성으로부터 신호를 포착했을 거예요. 과학자들은 지구로부터 수천 광년 떨어진 우주물체를 연구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웃에 있는 또 다른 세상을 알아차릴 거예요. 어쨌든 두 번째 지구가 존재한다고 상상해봐요. 최근에 그것을 발견했어요. 천문학과 천체 물리학 분야 전체가 즉시 수천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구 쌍둥이에 대한 연구는 인류의 최우선 목표가 될 거예요. 전문가들은 두 번째 지구가 어떻게 생겼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수백 개의 가설을 제시합니다. 이 행성은 태양으로부터 우리와 거의 같은 거리에 있어요. 기후가 같다는 뜻이에요. 곧 과학자들은 지구의 도플갱어가 액체 상태의 물과 대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하지만 우리와는 달라요. 모양과 위치가 다릅니다. 아마 그곳에도 생명체가 존재할 거예요. 하지만 그 기원은 무엇일까요? 운석에 실려온 아미노산 덕분에 지구상에 생명체가 나타났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지구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그곳에서 생명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나타났을 거예요. 그 행성에서는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최초의 지적 생명체가 바다에 나타났을 수도 있어요. 비늘과 지느러미를 가진 양서류이거나 거대한 촉수를 가진 문어 같은 괴물일 수 있죠. 두 번째 지구의 물고기는 물에서 나와 팔다리가 생겼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약 땅 위를 걷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렇다면 그곳에는 새를 닮은 인류가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땅속 깊은 곳에서 생명이 시작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진화를 통해 휴머노이드 두더지나 고도로 발달된 벌레가 등장했을 거예요. 이것을 확실히 알아내기 위해 과학자들은 그곳에 탐사선을 보냅니다.
화성으로 간 유사한 미션이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이 미션도 문제 없을 거예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탐사선이 다른 지구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탐사선이 그곳에 도착하려면 몇 년이 걸릴 거예요. 이상하게도 발사 이틀 만에 탐사선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건 우리 탐사선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두 번째 지구의 거주민들도 우리 행성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탐사선을 보냈어요. 우리 탐사선과 같은 재료로 만들어졌어요. 카메라와 녹음 장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탐사선이 기계 거미와 비슷하게 생긴 점을 걱정해요. 혹시 그곳에 거대한 타란툴라가 사는 걸까요? 과학자들은 통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명에 대한 정보가 담긴 라디오 신호를 방문자들에게 보내요. 그들은 이 메시지를 포착하고 답장을 보내요. 긁힌 자국처럼 생긴 이상한 기호를 포함하고 있어요. 전 세계의 언어학자들은 그것을 해독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동안 천문학자들은 방문자들에게 인간의 말을 녹음해서 보내요. 며칠 후 우리의 인공위성은 우주 이웃의 음성 메시지를 포착합니다. 과학자들이 녹음을 틀려고 합니다.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듣고 있어요. 으르렁거리는 소리. 끔찍하고 이해할 수 없는 으르렁거림이에요. 멈춤과 특이한 리듬이 있어요. 하지만 인간의 언어와는 전혀 달라요. 지구 전체가 공황 상태에 빠졌어요. 모든 나라가 침략에 대비하고 있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방패를 만드는 거예요. 아무도 그 메시지를 해독할 수 없어요. 다른 지구인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사람들은 접촉을 하기 위해 마지막 시도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평화와 협력을 원한다는 내용의 영상을 제스처와 사인을 이용하여 방문자들에게 보내요. 답변은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우리 위성이 영상 파일을 수신해요. 과학자들은 영상을 재생합니다. 충격적이에요. 로봇 슈트를 입은 공룡들이 보여요. 두 번째 지구의 생명체는 우리 지구와 같은 방식으로 발전해 왔어요. 하지만 그 악명 높은 거대한 운석은 그곳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수백만 년의 진화를 통해 공룡들은 지각력이 생겼어요. 비디오에서 그들은 으르렁거리고 발톱으로 우리 지구의 사진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훨씬 더 크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웃는 걸까요? 영상이 끝납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침략을 알리는 것이라고 여겨요. 몇 년이 흘렀어요. 이 기간 동안 과학자들은 공룡들과 여러 차례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우리는 공룡들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파충류들도 평화를 원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행성에도 한때 인간과 비슷한 휴머노이드가 살고 있었지만 거대한 홍수로 전멸했다고 합니다. 공룡은 살아남았고 지적인 존재로 진화했어요. 사람들이 그들의 행성에 발을 들여놓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때 인류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안심할 거예요. 하지만 두 번째 지구에 지적 생명체가 없다면 어떨까요? 그래도 사람들은 기뻐할 거예요. 고향 지구가 또 하나 생겼으니까요. 아마도 사람들은 당장 지구의 쌍둥이 탐사를 시작하거나 우리 자원을 보충하기 위해 자원을 채굴하기 시작할 거예요. 어떤 경우든 그곳은 우리 지구에서 너무 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즉시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두 번째 지구에 정착하기까지는 수십 세대가 지나야 합니다. 우리 고향 행성은 점점 더 많은 자원이 고갈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으로 이주하기를 원할 거예요. 처음에는 가장 부유한 사람만이 이주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주여행은 더 저렴해질 거예요. 사람들은 두 번째 지구에 낙원을 짓기 위해 많은 돈을 투자할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는 휴가 동안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자연을 즐기러 이 세상을 방문하게 되겠죠. 어떤 경우든 인구는 증가할 거예요. 이것은 머지않아 두 번째 지구도 첫 번째 지구만큼 포화 상태가 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른 별에서 새로운 집을 찾기 시작할 거예요. 만약 지구와 비슷한 행성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문어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문어가 다른 행성에서 지구로 왔다는 설도 있습니다. 모든 동물은 여러 진화 단계를 거쳐 발달해요. 예를 들어 코끼리와 매머드는 500만 년에서 600만 년 전에 하나의 공통 조상으로부터 내려왔어요. 더 멀리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거의 모든 포유류와 파충류는 하나의 조상으로부터 진화했어요. 각각의 종은 수백만 년 동안 변화해 왔어요.
하지만 문어는 아니에요. 갑자기 어디선가 등장했어요. 진화의 관점에서 볼 때 오징어는 지금으로부터 수백만 년 후에 문어로 진화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보세요. 이미 여기 있어요. 게다가 문어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똑똑합니다. 문어의 유전 코드는 인간보다 훨씬 더 다양해요. 혹시 우리와 비슷한 다른 행성에서 온 방문자가 아닐까요? 하지만 물론 이건 그저 가설일 뿐이에요. 안 돼요. 입이나 뱃속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걸 삼켰어요. 평범하게 주스 한 모금 마시기 위해 입을 열기 전에 주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었죠. 비슷해 보였지만 말벌은 아니었어요. 말벌보다 더 큰 친척인 게 확실해요. 호넷의 길이는 최대 5.5cm로 삼키기가 쉽지 않지만 가능하긴 해요. 2개의 날개의 더듬이, 6개의 다리, 크고 어두운 눈을 갖고 있어요. 다양한 색을 띠지만 대부분의 호넷들은 노란색이나 흰색 줄무늬에 검은색과 젓갈색의 붉은 몸을 갖고 있어요. 호넷은 말벌의 일종이지만 일반 말벌보다 크고 넓어요. 사촌들처럼 몸 끝에 뾰족한 침을 갖고 있고 충분히 부드러워서 쏘인 후에도 빠지지 않죠. 이것은 독이 있는 분비성과 연결되어 있어요. 수컷이 침입자에게 더 공격적인 경향이 있지만 암컷 말벌만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침을 쏴요. 확실히 말벌이 쏘는 것보다 왕벌이 쏜 게 더 불편해요. 호넷의 침은 벌침보다 독이 덜 나오지만 호넷에 쏘였을 때 더 많이 느끼게 되는데 이들의 독에는 불편한 느낌을 주는 화학물질인 아세틸콜린이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호넷은 돌아다니기에 완벽한 화창한 날씨와 더불어 소풍에 가져온 음식 때문에 여러분에게 접근했을 거예요. 근처에 둥지가 있었을지도 모르죠. 호넷은 덜 공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쏘기 위해 따라오진 않아요. 하지만 입속으로 들어가면 겁먹고 도발당한 느낌을 받아서 어떻게든 탈출구를 찾아 스스로를 방어하려고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둥지에 너무 가까이 가면 위협으로 인지해서 더 공격적으로 변해 둥지를 보호하려고 할 거예요. 호넷이 목이나 입을 쏜다면 쏘인 부분과 주변은 아마 부풀어 오를 겁니다. 그 뜻은 기도를 막을 수 있다는 건데 특히 알레르기가 있다면 상황이 아주 나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의 호넷이 어떻게든 위까지 내려가 살아남는다면? 자, 위는 여러분이 먹은 음식을 분해하는 효소와 산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걸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산은 뼈, 금속 또는 심지어 여러분의 몸에 있는 다른 장기들 같은 꽤 강한 물질들을 녹일 수 있는 묽은 무색의 액체예요. 이 점을 고려한다면 이 호넷은 그 아래에서 생존하는데 아주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게 어떻게든 산에서 살아남아 침 쏘는데 성공한다면 튼튼하고 두꺼운 위 내벽이 손상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 줄 거예요. 산 때문에 다시 쏠 시간조차 없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설령 일어난다 해도 겨울에는 호넷이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따뜻한 날에 일어날 거예요. 바깥 날씨가 추워지면 찾을 수 있는 건 버려진 둥지뿐이에요. 새로운 여왕벌들만이 벌통에서 그들의 알과 함께 살아있는 유일한 호넷이에요. 이들은 인간의 주거지나 나무 껍질 아래와 같이 비교적 안전한 장소에 알을 보호해둬요. 호넷은 나무를 씹어 종이 같은 건설 펄프로 만드는 사회적 곤충이에요. 그런 식으로 벌집을 만들죠. 안전한 공동체 벌집에서 알에서부터 자라요. 여왕벌은 벌집을 담당하고 번식을 하는 유일한 구성원이에요. 다른 암컷들은 음식을 모으고 벌집을 짓고 군집 전체를 보호하고 새끼를 먹이는 것과 같은 공동체의 임무를 수행해요. 그들의 일생은 여왕의 아기들이 벌집 주변의 집안일을 해주는 일꾼이 되는 봄에 시작돼요. 호넷은 나무 수액을 먹고 살지만 꿀벌, 파리, 그리고 다른 곤충들을 쫓는 꽤 까다로운 포식자이기도 해요. 나무 꼭대기나 지붕과 같이 지상으로부터 비교적 높은 곳에 벌집을 짓는 걸 선호해요. 평화로운 삶을 유지하기에 더 개인적이고 안전한 것이죠. 만약 그중 일부가 땅에 둥지를 틀기로 결정했다면 자신들을 아무도 방해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들판이나 굴과 같이 버려진 곳을 찾을 거예요. 둥지는 한 번만 사용해요. 매년 돌아와서 재사용하고 그러진 않아요.
여왕벌들은 봄에 새로운 벌집 장소를 선택할 때까지 휴식을 취하고 다른 곳에서 겨울잠을 자요. 벌은 말벌과 호넷의 먼 친척이에요. 고대 포식말벌에서 진화했지만 그 가계도는 1억 년 전에 분리되었어요. 이 고대 말벌들은 벌과 정말 비슷했어요. 자식들을 위해 먹이를 모았고 필요할 때마다 둥지를 지어 방어했죠. 벌은 포식자가 아니에요. 주로 꽃을 먹는 채식주의자죠. 하지만 이들의 조상들은 오늘날의 말벌과 더 비슷했어요. 육식성이었죠. 다른 곤충들을 쏘고 마비시켜 둥지에서 잔치를 벌이기 위해 데려오곤 했어요. 외톨이 말벌은 포식자들이 자신들의 둥지를 내버려 두도록 하기 위해 침을 사용하기도 하는 반면 사회적인 벌과 말벌들은 둥지를 지키기 위해 그걸 사용해요. 가끔 벌들은 다른 벌들을 잠재적인 위험으로 인지하면 침을 쏴요. 외부인들로부터 벌집을 안전하게 지킬 때 어떤 벌들은 입구에 머물면서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모든 벌들의 냄새를 맡는 경비원처럼 행동해요. 만약 꿀을 훔치기 위해 다른 벌통에서 온 벌이라는 걸 감지하면 경비원들은 침입자를 물고 필요하다면 침을 쏘기도 해요. 벌들이 보통 말벌보다 덜 공격적인 건 평화롭고 비포식자적인 성향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쏘고 나면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나 둥지를 지키기 위해 더 이상할 게 없다고 느낄 때만 그 침을 사용할 겁니다. 벌들의 침에는 가시가 있는데 침을 쏘면 가시가 빠져요. 벌은 사람 피부에 구멍을 낸 후 스스로 침을 절단해야 하기 때문에 살 수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벌은 몇몇 중요한 근육, 소화물질, 분비선, 그리고 독주머니를 잃어요. 복부 끝에 구멍만이 남게 되죠. 따지자면 벌은 누군가를 쏘고 나서 살 수 있지만 포유류의 피부에는 힘줄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에 벌들은 침을 놓지 않고 최대한 깊이 박죠. 그래서 벌이 도망치려 할 때는 이미 너무 늦게 돼요. 하지만 어떤 꿀벌들은 거기서 살아남아 여러분을 여러 번 쏠 수 있어요. 여왕벌들이죠. 둥지를 떠나는 일은 거의 없지만 그건 모를 일이죠. 여왕벌은 최대 5년까지 살 수 있고 힘이 최고조에 달할 땐 하루에 2,000개의 알을 낳을 수 있어요. 네, 꿀벌들은 꽤 멋져요. 눈이 5개 있어요. 앞에 2개, 그리고 머리 위에 3개가 있어요. 심지어 눈에 털도 있어요. 이 털들은 날아갈 비행 속도와 풍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줘요. 벌은 이 분야의 프로예요. 철도나 도로망 없는 어떤 나라를 여행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불가능하죠? 하지만 벌들에겐 아니에요. 우리 마을과 시골 지역을 관통하는 곤충길인 비라인을 갖고 있죠. 비라인은 상상의 아름다운 네트워크로 인간의 철도와 비슷하게 야생 지역을 함께 연결해요. 또한 날아갈 때 태양의 위치를 사용하고 게다가 아마 지구의 자기장도 감지할 줄 알 거예요. 또 털이 많을 뿐만 아니라 평광에도 민감한 눈을 갖고 있어요. 이 빛은 꽤 두꺼운 구름을 투과하기도 해서 우리는 볼 수 없어도 벌은 태양을 볼 수 있어요. 날개는 4개 있어요. 양쪽에 있는 2개는 함께 훅을 걸고 날 때 하나의 큰 쌍을 형성하고 공중에 있지 않을 때는 훅을 풀어요. 벌은 춤도 꽤 잘 춰요. 이건 서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이에요. 2 종류의 춤을 추는데 동그란 것과 흔드는 춤이 있죠. 동그란 춤은 음식이 근처에 있다는 걸 의미해요. 흔드는 춤은 음식이 더 멀리 있다는 걸 의미해요. 다양한 곳에서 서식해요. 모래 언덕, 부드러운 절벽, 늪, 백악질 초원, 습지, 황야지대, 그리고 방파제 등등요. 벌들은 비행 시에 날개를 직접 퍼덕거리지 않기에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요. 비행 근육이 스프링처럼 생긴 흉부 벽을 당겨서 안팎으로 팅하게 만들죠. 한 번의 신경 자극으로 여러 번 수축할 수 있는 특정한 근육을 벌은 갖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 덕분에 벌은 약 200Hz 또는 초당 200번 퍼덕여요. 그리고 우린 그걸 듣고 윙윙거리는 소리로 인지하죠. 또 날고 있지 않을 때 꽃가루를 잡아서 몸에 털고 싶을 때도 그런 소리를 내요. 호박벌은 발냄새가 나요. 착륙하는 꽃에 발냄새의 흔적을 남겨요. 냄새가 너무 강해서 다른 호박벌들이 심지어 24시간 후에도 그걸 감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호박벌이 하는 일이에요. 자신의 냄새를 낯선 벌의 냄새나 친척 냄새와 구별하기 위해 냄새나는 발자국을 사용하죠.
이건 이미 다른 곤충들이 방문했던 꽃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먹이 찾기에 더 성공적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빛의 속도는 우리 우주에서 가장 빨라요. 수성과 금성을 지나 우리에게 도달하기 위해 우주를 가로질러 여행하는데 느려지고 있네요. 하지만 당황할 필요 없어요. 태양이 점점 약해지고 있지만 앞으로 10억 년 정도는 그 영향을 못 느낄 거예요. 우주의 진공 속에서 빛의 속도는 초당 29만 9,725km예요. 이것보다 느리면 인간은 그 변화를 바로 볼 수 있어요. 색이 변하고 사물의 밝기가 희미해지는 놀라운 효과가 있을 거예요. 또 일상품의 길이와 모양에서 약간의 차이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과학자들은 빛의 속도가 느려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만들었어요. 진공에서 빛의 속도는 변할 수 없어요. 하지만 빛이 다른 물질과 물체를 통과하면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는 방식이 바뀌어요. 빛은 파형과 입자의 역할을 하는데, 즉 파장이란 뜻이죠. 색과 주파수는 파장의 꼭대기에서 다른 꼭대기까지 거리에 따라 결정돼요. 도플러 효과에서의 소리와 비슷하죠. 혼잡한 고속도로 한가운데 서 있는 경적을 울리는 자동차가 속도를 내며 지나가는 걸 상상해보세요. 와, 시끄럽네요. 여러분이 정지해 있는 동안 움직이는 물체가 소리를 내기 때문에 여러분은 슝 하는 경적 소리 같은 걸 들을 수 있어요. 주파수와 음높이가 바뀌는 것 같지만 그냥 소리가 여러분과 차가 모두 정지했을 때보다 더 빨리 귀에 도달한 거예요. 빛도 비슷해요. 속도가 변하면 파장도 변해요. 광원을 향해 이동해 파장을 짧게 만들면 색이 파란색과 보라색으로 바뀌어요. 광원에서 멀리 떨어지면 좀 더 붉은색을 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빛의 속도가 걷는 속도로 느려지면 우리는 빛이 나는 물체에 접근할 때 색이 변하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동시에 우리 주변과 뒤의 색이 변할 거예요. 옆으로 걸으면 여러분이 향해 걸어가고 있는 색은 더 푸르게 될 거고, 멀리 있는 모든 것들은 빨갛게 될 거예요. 이 정보는 우주에서 물체를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에게 유용해요. 만약 파랗게 변한다면 그 뜻은 물체가 우리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 빨갛게 변한다면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죠. 사실 우주의 모든 것들은 우주가 팽창하면서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걸 증명하면서 빨갛게 바뀌고 있어요. 더 느려질수록 밝아질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광자를 더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속도라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빛과 증가된 빛의 강도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가만히 서 있으면 그 효과를 잘 못 느낄 겁니다. 하지만 도플러 효과 때문에 물체를 향해 움직이면 다른 색과 다른 빛의 강도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경험할 또 다른 현상은 시간 지연이에요. 빛과 비슷한 속도로 움직일 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겐 상대적으로 시간이 느려져요. 공간과 시간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책상에 앉아 몇 시간씩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면 익숙하죠? 그쵸? 모든 움직임은 공간을 거치지 않고 시간만 지나갈 겁니다. 여러분은 정지했지만 여전히 엄밀히 말하자면 천천히 노화하면서 시간은 지나가고 있는 거죠. 공간을 더 빨리 이동할수록 시간이 지나가는 여러분의 움직임은 더 느려질 거예요. 빛과 같은 속도로 움직인다면 여러분의 모든 움직임은 시간이 아니라 공간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죠. 그걸 알아보려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지켜봐 줘야 해요. 여러분이 타임머신을 타고 있는 게 아니라 둘 다 지구에서 같은 시간 흐름을 경험하고 있어요. 이걸 직접 경험하는 여러분에겐 주어진 시간 동안 공간에서 훨씬 더 많은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마치 더 빠르게 가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빛의 속도에 가까워질수록 여러분은 작아질 겁니다. 뭐 진짜는 아니지만 누가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여러분이 그런 속도로 여행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근처에 있는 물체가 작게 보일 거예요. 빛의 속도로 여행하는 여러분을 지켜보는 누군가도 여러분이 실제보다 더 작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MIT 과학자들이 수행한 시뮬레이션은 빛의 속도가 떨어지면 모든 게 팬케이크처럼 늘어진다는 걸 보여줬어요. 만약 멀리서 산을 보고 빛의 속도로 달리면 더 멀게 보일 거예요. 물체들이 왜곡되고 시간이 느려져서 특정 장소에 더 빨리 도착하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완전히 가만히 서 있는데 여러분 왼쪽에 서 있는 누군가가 오른쪽으로 큐브 모양의 물체를 던지면 뒤집혀 돌지 않는 한 자연히 한쪽 면만 보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 새로운 세계에서는 앞부분이 여러분을 보고 있는 쪽을 감싸고 있는 걸 보게 될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무한한 공간에서 빛과 같은 속도로 움직인다면 무한한 속도에 도달할 때 모든 게 늘어날 겁니다. 빛과 같은 속도로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세상에선 아무것도 정상적으로 인식하지 못할 거예요. 사물을 보는 방식에 익숙해져야 할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움직임은 급격한 세계 변화를 초래하게 되니까요. 심지어 뭔가를 보기 위해 고개를 돌리는 것조차 이상하게 느껴질 거예요. 슈퍼마켓에서 식료품을 사면서 통로에서 다른 통로로 걸어가고 있다고 해봅시다. 계산대 끝에 있는 우유가 정말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하지만 다가가면 여러분에게서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죠. 또 우유가 약간 빨갛게 보일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자마자 파란색으로 변할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쇼핑카트를 갖고 지나간다면
3D 쇼핑카트 모형 같아 보일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멀어질수록 색이 변할 겁니다. 멀리 지나가는 것 같겠지만 바로 눈앞에 있어요. 사실 우린 빛의 실제 속도가 뭔지 잘 몰라요. 물리학자들은 약 초속 29만 9,725km라고 하지만 그건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단지 다른 과학적인 것들을 계산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상수일 뿐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빛을 광선과 거울로만 측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거울에 광선을 비춰서 거울의 원래 경로와 반사된 경로를 측정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광원에서 거울로 이동하는 빛의 원래 경로와 거울에서 반사된 빛이 다시 광원으로 돌아갈 때 속도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요. 가정해보면 빛이 광원에서 거울로 가서 다시 근원으로 돌아오는데 10초가 걸렸다면 각각의 이동이 5초가 걸린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따르면 빛이 광원에서 거울로 이동하는데 9초, 거울에서 광원으로 돌아오는데 1초밖에 걸리지 않을 수 있어요. 혹은 그 반대죠. 아니면 완전히 다른 숫자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빛을 측정하는 건 아주 어려워요. 획기적인 발견이 과학자들에게서 나왔는데 밝기를 잃지 않고 빛의 속도를 0으로 줄일 수 있었어요. 그들은 광결정체로 만들어진 초저온 원자구름을 사용해 이걸 해냈어요. 이 결정체들은 빛을 굴절할 수 있는 수십억 개의 작은 구멍이 뚫린 물질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빛의 중간, 멈춰버린 세상에 산다면 어떨까요? 어느 날 아침 일어났는데 해질녘인 것 같아요. 커튼을 열고 보니 자동차 조명이 많이 켜져 있지만 밝진 않네요. 방에 불을 켰는데 전구가 깜빡거린 것 같아요. 새 걸로 갈았는데도 소용이 없네요. 집안 모든 곳에 불을 켜봤지만 모두 약한 빛만 내요. 혼란스러워서 집 전기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려 하죠. 하지만 잘 작동하는 것 같아요. 이웃들을 확인해보니 역시 같은 문제를 겪고 있네요. 이 분야의 전문가들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 못하고 있어요. 몇 시간이 지나도 다 똑같아요. 세상의 모든 빛이 중간에 얼어붙은 것 같아요. 핸드폰 밝기를 최대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밝기가 낮아요. 모든 게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게 세계적인 문제라는 걸 뉴스를 통해 알게 돼요. 빛이 서서히 약해지고 있고 곧 세상의 빛이 하나도 없게 될 거예요. 다들 당황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이것이 끝나길 기다리기로 하죠. 시골의 조용하고 맑은 밤이었습니다. 한 여자가 잠을 자고 있었어요. 침대 발치에는 개가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요란한 충돌음이 여자의 잠을 깨웠습니다. 천장을 뚫고 뭔가가 떨어졌어요. 개는 알 수 없는 침입자의 갑작스러운 큰 소리에 짖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는 정신을 가다듬고 얼굴을 닦으면서 불을 켰어요. 여자는 소음의 원인을 찾기 위해 방을 둘러봤습니다. 천장에 큰 구멍이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바로 아래 자신의 머리가 있던 바로 그 옆에서 주먹만한 바위를 봤어요. 당황한 여자는 즉시 책임 당국이라고 생각한 곳에 전화를 했지만 그 바위가 근처 공사장에서 온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더 큰 혼란을 야기시켰는데 그 여자는 완전히 외딴 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여자가 알기로는 그런 사건을 일으킬 만한 것이 전혀 없었어요. 다음날 책임자들이 조사를 위해 방문했습니다. 게다가 더 자세한 분석을 한 결과 그건 단순한 돌이 아니라 운석이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여러분은 운석이 머리 위로 떨어질 확률이 25만 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비교적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들려요. 하지만 비교를 하자면 상어를 만날 확률은 350만 분의 1입니다. 비행기로 자주 여행하시나요? 날씨와 관련한 가능성은 어떨까요? 토네이도에 휘말릴 확률은 1300만 분의 1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이라면 잭팟에 당첨될 확률은 2억 9,200만 분의 1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확률을 고려해 볼 때 운석 추락은 매우 흔한 일처럼 보일 거예요. 하지만 운석이 누군가의 옆을 스쳐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예상치 못한 손님을 맞은 그 캐나다 여성은 운석이 작은 돌멩이 크기여서 운이 좋았어요. 2013년 한 소행성이 1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러시아 도시의 영토로 지구 대기권에 진입했습니다. 차를 몰고 가던 택시 운전사는 지구 대기권에 진입한 그 소행성이 100년 이상 동안 우주에서 지구 대기권에 진입한 가장 커다란 물체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폭은 20m에 달했어요. 누구나 소행성이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이나 위성이 아닌 거대한 물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소행성들은 돌과 먼지로 만들어졌고 모양은 각양각색입니다. 가장 큰 것은 지름이 약 530km예요. 소행성은 대부분 화성과 목성 사이에 소행성대 안에 모여 있습니다.
그날 소행성이 지구까지 얼마나 긴 여행을 했는지 상상할 수 있어요. 소행성대가 매우 넓고 온갖 종류의 잔해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물체들 사이의 충돌은 매우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체가 서로 충돌하면서 궤도가 바뀌고 소행성대 밖으로 밀려나죠. 그리고 그날 그것은 지구를 향해 발사됐어요. 도시의 택시 운전사는 소행성이 대기권에 진입했을 때 일을 멈추었습니다. 그는 거리에서 하늘을 가리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그도 택시에서 내려 같은 방향을 쳐다봤습니다. 밝은 물체와 함께 하늘을 가로지르는 긴 꼬리의 연기를 보았고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지구를 향해 돌진했어요. 대기압이 소행성의 속도를 늦추고 가열시키면서 소행성은 더 밝게 빛나면서 지구를 향해 질주했습니다. 눈을 뗄 수 없었던 그는 넋을 잃고 서 있었어요. 그는 소행성이 점점 더 밝아지는 것을 봤고 잠시 동안 태양보다 더 밝아지는 걸 목격했어요. 남자는 고개를 돌렸고 팔로 불빛을 막았습니다. 너무 눈이 부셔서 불빛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소행성의 광도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몇 개의 조각으로 부서졌고 계속해서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깜짝 놀란 그 남자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길거리에 있던 사람들 또한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확신하지 못한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 있었어요. 갑자기 가까운 거리에서 여러 개의 큰 폭발음이 들려왔어요. 소행성에 떨어지는 조각들이 지구에 부딪히면서 땅이 흔들렸습니다. 거리 주변 건물 안에 유리창들이 산산조각이 났고 주차된 차들은 진동으로 인해 경보가 울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뛰었지만 거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얼어붙은 듯이 서서 서로를 쳐다보면서 여전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영향을 받은 지역은 너비가 최대 96km에 이를 정도로 넓었어요. 마을 곳곳에서 창문이 산산조각 났어요. 먼지가 가라앉고 수리가 이루어졌을 때 과학자들은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소행성의 조각들을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소행성대 내부의 충돌이 실제로 그 사건을 야기시켰다는 것을 발견했고 이 20m의 침입자는 훨씬 더 거대한 소행성의 작은 조각에 불과했어요. 소행성이 사람들이 많은 곳에 떨어졌기 때문에 누군가와 충돌하지 않은 것이 기적이었어요. 운석이 사람과 신체 접촉을 한 경우는 단 한 번뿐이었어요. 1954년 미국에서의 일이었습니다. 한 여성이 소파에서 휴식을 취하며 짧은 낮잠을 즐기고 있을 때 갑자기 옆구리에 충격이 가해져서 깨어났어요. 그 소행성은 같은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목격되었고 보고에 의하면 그것이 지구를 향해 떨어질 때 농구공만한 크기였다고 했어요. 하지만 대기 중에 불타서 여자의 집을 뚫고 추락해서 여자와 충돌했을 때는 상당히 줄어든 상태였어요. 그것이 우주로부터의 침입자라는 것이 확인된 후 그 미국 여성은 지구상에서 최초로 그리고 유일하게 운석에 맞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소행성대 안에서 소행성은 혜성과 공존합니다. 혜성은 소행성과 크기 면에서는 유사하지만 주로 얼음으로 만들어졌어요. 또한 내부에 작은 돌과 먼지를 포함할 수 있어요. 혜성은 태양과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진 긴 꼬리를 뒤에 가지고 있습니다. 혜성은 소행성대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태양계 내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주기적인 혜성의 일부 목격담이 인류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데 태양계 전체에 걸쳐 긴 여행을 하는 드문 경우에 나타납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76년에 한 번꼴로 지구에서 볼 수 있는 헨리 혜성이에요. 가장 최근은 약 36년 전이었어요. 헨리 혜성에 대한 최초의 알려진 기록은 기원전 240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헨리 혜성은 지금부터 약 40년 후에 우리와 만나게 될 것으로 예상돼요. 그러니까 망원경을 꼭 준비하세요. 소행성과 혜성은 분명 크고 무섭지만 공룡은 지구에 영향을 준 소행성을 감지하지 못했고 지구에서 공룡의 시대를 마감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 인간의 경우 과학자들이 우리 태양계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소행성과 혜성은 너무 커서 쉽게 발견되기 때문에 조만간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우주 암석에 대한 우려는 해결됐으니까 소행성의 작은 친척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작은 것은 유성이에요. 아주 작은 돌과 먼지로 만들어져서 대기에서 모두 연소되는 유성은 빛의 쇼 외에는 지구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유성우는 초보 천문학자들에게 가장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유성우는 매우 흔해서 1년에 약 30번 정도 발생하며 언제 발생할지 쉽게 예측돼요.
맑은 밤에 도시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돼요. 담요를 꼭 챙겨가세요. 하지만 왜 유성우가 생길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쉽게 예측될까요? 자, 그것은 또한 혜성에 꼬리가 생기는 방식과 관련이 있어요. 태양으로부터의 열이 혜성과 상호작용하여 가스와 혜성의 조각들을 분리하고 나서 지구는 이 파편들의 경로로 궤도를 돌게 될 때 유성우의 웅장한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너무 작은 유성은 지구 지면에 도달하지 못하고 대기권에서 타버리지만 만약 지구에 도달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유성과 같은 성분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운석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운석과 마주하게 될 때는 단단한 암석을 보게 될 거예요. 운석에 대해 흥미로운 사실은 운석이 수백만 년에서 수십억 년 동안 우주를 날아다니고 있는 고대의 퍼즐 조각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태양이 하늘에서 밝게 타오르고 있는 시간보다 더 오래 우주에서 목적 없이 날아다니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태양계는 2013년에 러시아에 도착한 소행성처럼 우리에게 지식과 놀라움을 계속해서 제공할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그 소행성을 간과한 것은 바로 같은 날 가까이에서 관찰되고 있는 또 다른 소행성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배우게 될 거예요. 다음에 큰 소행성이 가까이 날아갈 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슝, 우주선이 거의 다 왔어요. 최신 기술 덕분에 이제 전보다 더 빠르게 태양계 어느 행성으로든 여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완전히 안전하게 다른 행성을 방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우주여행을 신청했고 지금 가이드, 우주비행사, 그리고 다른 승객들과 함께 우주선에 타고 있어요. 첫 번째 정거장은 태양계에서 가장 작은 행성인 수성이에요. 지구와 태양까지 거리의 3분의 1 정도에 있죠. 경치가 정말 장관일 거예요. 우주선이 이 암석 행성의 단단한 표면에 착륙하자마자 끝없는 우주를 보게 돼요. 별, 지나가는 해성들, 그리고 우리가 지구에서 보는 것보다 3배나 큰 태양이 있고 시야를 방해하는 구름은 없어요. 위성도 없죠. 수성과 금성은 위성이 없어요. 움직이려고 해보지만 우주보호가 줄어든 중력 때문에 마치 슬로우 모션 영화에서 트램펄린 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낮 동안에 여기 온 건 안전하지 않아요. 수성에서 낮은 지구 시간으로 59일 동안 지속돼요. 비록 우주복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지만 온도는 아주 극단적일 수 있어요. 낮에는 섭씨 430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열을 유지해줄 대기가 없기 때문에 밤 동안 기온은 영하 180도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태양에 가장 가까이 있지만 수성이 가장 뜨거운 행성이 아닌 거예요. 금성이 두 번째로 가까이 있지만 열을 유지해주는 대기를 갖고 있어요. 특별한 우주복을 입으면 안전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급격한 기온 변화를 겪는 건 정말 힘들 테니 서두릅시다. 수성은 지구보다 무게가 덜 나가기 때문에 중력이 더 약한데요. 그 뜻은 수성의 중력이 여러분의 몸을 덜 끌어당긴다는 걸 의미하죠. 지구에서 45kg이 나가는 사람이 수성에서는 17kg이 될 거예요. 그리고 몸도 더 가볍게 느껴지죠. 서둘러요. 별로 시간이 없어요. 우주복 안에서 가이드의 목소리가 들려요. 그는 여러분 옆에 서서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어요. 왼쪽을 보세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 온 거예요. 칼로리스 분지. 굉장하네요. 수성에는 대기가 너무 얇아서 소행성이 수성의 표면에 충돌하는 걸 보호해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많은 분화구가 있어요. 그러니 달이 생각나네요. 그리고 지금 여기 여러분은 적어도 1550km 길이의 물체에 의해 거의 40억 년 전에 형성된 태양계 전체에서 가장 큰 충돌구인 칼로리스 분지를 보고 있어요. 수많은 용암 분출구 위로 3km 솟아있는 이 행성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깊은 균열과 높고 뾰족한 상등성이의 바위 내부를 볼 수 있어요. 원래는 활동적이었어요. 태양으로부터 숨겨져 있는 다른 면에는 여기에는 유일한 형태의 물인 작은 얼음 퇴적물이 있지만 그걸 볼 시간은 없어요. 수성은 앞으로의 여행에서 단지 임시 정거장일 뿐이에요. 우주선에서 편안해지자 바로 가이드가 다가와요. 금성에 정차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육지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지표면에 가까이 다가가서 밖으로 나갈 수 있지만 오늘은 바람이 미친 듯이 부네요. 보통 시속 360km가 조금 넘는데 이게 행성의 노랗고 밝은 흰 구름을 계속 움직이게 해요. 금성의 표면은 화산 활동으로 형성되었어요. 금성의 90%가 굳어진 현무암질의 용암이라서 금성은 방문하기에 최적의 장소가 아닐지도 몰라요. 또한 대기의 밀도가 높아요. 우주선 안에 있는 동안 친구로부터 특별 우주통신 시스템으로 화상통화를 받게 돼요. 친구는 여러분보다 조금 일찍 휴가를 내고 목성에 갔죠. 목성은 거대 가스 행성이기에 착륙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또 압력도 아주 강해요. 가스를 액체로 압착해서 목성의 대기는
다채로운 구름을 통과하는 어떤 금속 우주선도 종이로 만들어진 것처럼 구겨버릴 수 있어요. 방문객들은 대부분 우주선을 타고 다니면서 위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 당일치기 여행을 가요. 이 행성은 폭풍의 소용돌이와 같고 태양계 전체에서 가장 밝은 오로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해요. 친구는 심지어 대적점도 봤다고 해요. 이건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타원형의 거대한 폭풍이에요. 굉장했어. 대적점은 지구보다 4배 더 크더라. 하지만 진짜 재밌는 건 목성의 6번째 위성인 유로파였어요. 과학자들은 이것이 매끄럽고 상대적으로 손상이 되지 않은 표면 때문에 어리다고 믿고 있어요. 유로파는 우리가 아직 밝혀내지 못한 생명체에 적합한 모든 재료를 가진 큰 해양 세계예요. 심지어 여러분에게 두꺼운 빙붕 아래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투어도 제공해줘요. 유로파는 목성으로부터 엄청난 양의 방사선을 받기 때문에 방문객들은 특별한 보호용 우주복을 입어야 해요. 그리고 목성의 또 다른 위성인 이오가 있어요. 화려하고 가장 아름다운 곳이죠. 지구보다 화산 활동이 많은데 태양계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이 있는 곳이에요. 400개 이상의 화산 중에 150개는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어요. 목성의 중력이 화산 활동을 밀어내요. 이오를 고무공처럼 쥐어짜서 그게 화산이란 결과를 가져오죠. 친구가 거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지금은 다음 장소를 향합니다. 하루가 지나고 어느 순간 멀리서 지구가 보여요. 친구와 가족을 생각하니 약간 향수에 잠기지만 잠시 후 다음 목적지를 보니 신이 납니다. 드디어 붉은 행성이에요. 우주선이 녹슨 표면에 착륙하는 멀고 부드러운 소리가 들려요. 주변의 모든 게 메마른 거대한 사막일 뿐이에요. 바람이 강하게 불어 먼지를 일으켜요. 이렇게 해서 저 거대한 외계 모래 언덕이 만들어진 거군요. 그리고 요즘은 폭풍이 올 거라고 하네요. 수십억 년 전 화성의 표면엔 액체 상태의 물이 있었어요. 호수, 강, 어쩌면 그 주변이나 그 안에 생명체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자전축이 약간 기울어져 있어서 화성은 우리 지구와 비슷한 계절이 존재해요. 한반구가 태양에 더 많이 기울어져 있으면 봄과 여름이 돼요. 기울어져 멀어진 곳에는 가을과 겨울이 오죠. 화성의 대기는 우리 것보다 훨씬 얇아서 행성은 표면 근처에 열을 그렇게 많이 가둬둘 수 없어요. 화성의 기압은 에베레스트 산 정상의 기압보다 약 50배 낮아요. 여러분은 우주 호텔에 도착해요. 화성은 현재 이런 호텔을 가진 유일한 행성이에요. 다른 행성에선 우주선에서 잠을 자는데 사람들이 그곳에 더 오래 머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안전한 조건을 제공해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호텔 직원들 훌륭하네요. 화성이 태양계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장소라 관광객들에게 익숙해져 있어요. 여기 음식도 정말 맛있고 여러분은 이걸 빨리 먹고 잠을 자고 싶어요. 다음날 친구들과 스키 탈 준비를 하기 위해 새벽에 일어나요. 화성의 낮 시간은 지구에서의 낮 시간과 대략적으로 같아요. 밤새 눈이 내렸는데 건조한 저기압의 대기로 인해 눈이 오래 있는 일은 절대 없으니 한번 모험을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화성에는 멋진 산과 계곡이 있어요. 그리고 저 얼음으로 뒤덮인 극지방의 빙과는 정말 멋졌어요. 오, 그리고 저 화산들 좀 보세요. 다음날 태양계에서 가장 큰 화산인 올림푸스 몬스로의 당일 여행을 위해 행성을 가로질러 데려다줄 특별히 고안된 작은 항공기가 와서 여러분을 태워요. 지표면에서 97km 높이로 우리의 에베레스트보다 3배 높아요. 여러분은 화산의 바깥 가장자리에 착륙해요. 산봉우리가 너무 높아 수평선 너머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셋째 날에는 지금까지는 사진으로만 볼 수 있었던 상징적인 협곡인 마리네리스 계곡을 방문해요. 이곳의 협곡망은 우리의 그랜드 캐니언보다 5배 더 길고 4배 더 깊은 걸로 굉장하죠. 제일 넓은 지름은 320km예요. 여러분은 다음 5일 동안을 남반구에서 보내기로 하죠. 그리고 그 지역의 수많은 멸종된 화산으로 일일 여행을 예약할 수 있는 또 다른 우주 호텔이 그곳에 있어요. 모든 게 철의 녹에서 나온 붉은색, 주황색, 갈색의 다양한 먼지로 덮여 있어요. 하지만 하늘엔 항상 먼지가 많아요. 심지어 한 번은 폭풍으로 만나기도 해서 하루 종일 아무도 호텔을 떠날 수 없었죠. 지구에서 보는 것보다 조금 더 먼 태양을 봅니다. 특별한 옷 없이 걸어다니고 신선한 바람을 느끼고 바다에서 수영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여러분의 행성이 그리워져요. 집에 돌아가기 전에 들릴 곳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긴 다른 곳보다 방문하기 더 위험하고 복잡해요. 100주짜리 케플러 16b는 2개의 항성을 돌고 실제로 2개의 일몰이 있는 행성인데 그래서 그림자도 2개예요. 이 행성은 가스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착륙이 까다로울 거예요. 하지만 새로운 모험이 기다리고 있으니 출발할 시간이에요. 파도가 몸에 스치는 것이 느껴집니다.
잠에서 깨자 자신이 바다에 두 발로 서 있는 거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많은 물이 비처럼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자유의 여신상보다 훨씬 더 커요. 자신의 손을 바라보고 발 아래에 있는 작은 핫도그 가판대와 비교합니다. 집어서 손바닥에 올리려다가 그만 실수로 뭉개버립니다. 갑자기 발목이 살짝 따끔거려요. 아래를 내려다보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며 도망치고 있지만 몇몇 사람들이 여러분을 밀어내려고 하는 것이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의 사진을 찍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가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큰 길로 한 발짝 다가서서 아무도 타고 있지 않은 차를 박살냅니다. 발 아래 사람들이 개미처럼 흩어집니다. 도시 안으로 더 걸어 들어가자 도시의 나머지 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벽이 보입니다. 가는 길에 발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부수면서 도시를 향해 걸어갑니다. 바다 근처의 수평선에 서서 바리케이트를 친 도시를 향해 걸어가는 다른 거인들을 봅니다. 무언가가 모든 거인들을 그곳으로 가라고 부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벽에 서서 경보를 울립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벽을 지키기 위해 그들과 합류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대피하고 작은 구멍에 숨습니다. 몇몇 거인들은 매우 이상한 생김새와 불균형한 팔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거인들은 네 발로 걷고 있고 어떤 거인들은 정말 긴 팔을 가지고 있어요. 움직이다가 실수로 누군가를 밟을 뻔했어요. 그 여자는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 여자를 들어 올려 눈높이에 둡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다른 거인들이 여러분을 지나 도시로 걸어가는 동안 그 여자를 어깨에 올려놓습니다. 거인들은 가만히 서 있는 여러분을 밀치고 지나갑니다. 아주 쉽게 벽을 부수고 도시를 파괴합니다. 무슨 이유에선지 여러분을 도시로 이끌던 그 최면 상태에서 벗어났어요. 뒤돌아서서 바다로 향합니다. 여전히 그 여자는 어깨에 있어요. 바다 가장 깊은 곳에 도달했고 여전히 걷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겁에 질려 어쩔 줄 모릅니다. 여자를 작은 섬에 놓고 그녀를 쳐다봅니다. 여러분의 머리가 방해해서 태양을 가리고 있어요. 잠시 동안 그 여자를 거기 두고 햇볕을 쬐면서 왜 이 행성에 왔고 왜 이 여자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밤이 되고 잠이 옵니다. 그 여자는 나무 아래에서 잠이 듭니다. 파도가 몸을 앞뒤로 흔들지만 끄떡없습니다. 갑자기 파도가 거세지고 물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이 느껴집니다. 주위를 둘러보지만 너무 어두워서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재빨리 그 여자를 들어 어깨에 올려놓습니다. 여자도 잠이 깼어요. 거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여러분을 향해 헤엄치고 걸어오는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을 따라잡기 위해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물살을 가르고 바다 밑바닥을 파헤치면서 최대한 빨리 걷습니다. 앞에 화물선이 보이고 파괴하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옆으로 옮깁니다. 하지만 거인들은 여러분을 잡는데 정신이 팔려 화물선에 신경 쓰지 않고 침몰시킵니다. 더 얕은 곳에 다다랐다는 생각이 들자 뛰기 시작합니다. 거인들에 의해 이미 초토화된 다른 나라에 도착했어요. 건물들이 완전히 뭉개졌고 잔해가 작은 빵가루처럼 흩어져 있습니다. 멀리 바닷가에서 깨어나서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는 거인들이 더 있어요. 거인들은 여러분 어깨에 있는 사람의 냄새를 맡고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거인들도 이상하게 생겼고 특이한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어요. 탁 트인 곳이라 숨을 곳이 없으니 산으로 향합니다. 저기 큰 폭포 근처의 계곡에 숨어야겠어요. 피부색이 변하기 시작하고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는 것을 알아챕니다. 모든 거인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특징은 피부색이 변하는 거예요. 어깨에 있는 여자는 자고 있어요. 그 여자를 보고 동정심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마치 애완동물을 보는 느낌이에요. 여러분은 다른 거인들과 같지 않아요. 파괴를 갈망하지 않고 오히려 인간을 돕고 싶어 합니다. 멀리서 거인들이 걸어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보다 3배나 큰 새로운 거인들을 살짝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찾아 주변을 정찰하고 있어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실수로 소리를 내자 발견되고 맙니다. 거인들이 쫓아오기 시작하고 여러분은 일어나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험한 지형을 가로질러 질주하고 있어요. 어떤 거인들이 앞으로 뛰어들었고 뒤에는 쫓아오던 거인들이 서 있어요.
여러분보다 3배나 큰 5명의 거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자를 안전한 곳에 내려놓고 자신을 방어할 준비를 합니다. 거인들은 사방에서 공격하려고 하지만 여러분은 뛰어올라 그들을 피합니다. 가장 큰 거인이 여러분을 잡아 땅에 매다 꽂으려고 하지만 용케 빠져나와 그를 밀어냅니다. 나머지 거인들도 여러분을 잡으려고 하지만 그들의 소나기를 피해 움직입니다. 가파른 절벽을 보고 거인들이 따라오는 동안 그쪽으로 갑니다. 거인들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절벽에서 등을 돌립니다. 거인들이 달려들자 몸을 숙입니다. 거인들은 절벽으로 떨어져서 바다에 빠집니다. 가장 큰 거인이 아직 남아있지만 여러분의 계획을 알아차렸어요. 1대1로는 그를 상대할 수 없어요. 여러분을 향해 몰려드는 거인들을 피해 도망치려는 여자의 냄새가 납니다. 피부색이 변하면서 알파 거인을 지나쳐서 여자를 구하기 위해 달려갑니다. 알파는 여러분처럼 빠르지 않아서 쉽게 이길 수 있어요. 하지만 거인들이 그녀를 짓밟으려고 해요. 그들 앞에 뛰어들어 여자를 잡습니다. 그 여자를 구했다는 이유로 다른 거인들은 놀라고 화가 났습니다. 모든 거인들이 이제 여러분에 대해 알고 잡으려고 합니다. 며칠 후 거인들이 더 이상 미행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사막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 여자는 아직 어깨에 있어요. 여자는 방해받지 않고 잘 수 있는 작은 쉼터를 지었습니다. 사막에서 벗어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발견될 수 있으니까요. 피곤하고 물이 간절히 필요해요. 모래 사이로 겨우 발길을 옮기고 있습니다. 앉아서 고개를 들려고 하지만 태양은 너무 강렬해요. 땀을 많이 흘리고 땀이 여자에게 뚝뚝 떨어집니다. 여자는 대화를 시도하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점점 약해지고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어요. 아직 정오라서 태양이 절정에 달했어요. 불타는 태양으로부터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손으로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낮이 지나고 밤이 찾아옵니다. 하루 종일 햇빛 아래서 지냈고 지금은 사막의 추위에 떨고 있어요. 굉장히 추워요. 차가운 바람으로부터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한 손을 컵처럼 모으고 다른 손을 그 위에 올려 따뜻한 돔을 만듭니다. 칠흑같이 어둡고 여러분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가는 곳마다 모래 언덕 위를 계속 걷게 됩니다. 또 낮이네요. 전에 본 적 없는 거대한 거인 발자국을 발견합니다. 절벽 옆에 있는 그 큰 거인보다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최대한 빨리 도망치지만 숨을 곳이 없어요. 갑자기 그 거인이 가만히 서 있는 것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만난 다른 거인들보다 훨씬 더 거대해요. 거인은 잠을 자고 있었고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습니다. 어떤 거인들은 다양한 기후와 지형에 익숙합니다. 이 거인은 키가 더 크고 더 많은 햇빛을 받을 수 있어요. 깨지 않도록 주위를 살금살금 돌지만 주변의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거인이 깨어나서 바다에 도달할 때까지 여러분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 거인은 물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땅에서 헤엄치는 여러분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1일, 갑자기 잠에서 깼는데 완전 방향 감각을 잃었어요. 무슨 일이죠? 집이 흔들리고 요동치고 있어요. 지진인가 봐요. 여러분은 베개와 고양이를 잡아요. 고양이도 여러분만큼이나 혼란스러워하면서 싸우려고도 안 하네요. 또 뭐가 있죠? 문서와 노트북? 보아하니 집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정원에서 자라는 나무들이 창문 옆을 지나가는 게 보여요. 여러분은 고양이를 가슴에 딱 붙여 움켜잡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30년 된 여러분의 집은 그리고 주변의 건물들은 갈라지고 끼깃거리며 온갖 불안감을 주는 소리를 내요. 부엌에서 나는 시끄러운 소리는 여러분의 최신 찻잔 세트가 지금 이 순간 산산조각이 났을 가능성을 암시하네요. 가구가 안방에서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어요. 벽을 잡아야겠어요. 저것 보세요. 벌써 이웃 정원에 들어왔네요. 그리고 여러분의 집이 보아하니 휴식을 취하기로 결정했나봐요. 멈췄어요. 다리를 후들거리며 조심스럽게 건물 밖으로 나옵니다. 고양이는 품에서 수상할 정도로 조용하네요. 브라운 씨가 이미 사과나무 밑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브라운 씨의 안색은 창백하고 눈에 경련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눈 후 둘은 산사태였을 수도 있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집을 원래 있던 곳으로 어떻게 되돌려야 할지는 여전히 불분명해요. 하지만 두 사람은 그건 다음에 생각하는 것에 동의했어요.
이 일 아침에 모든 게 괜찮아 보였어요. 뭐 여러분의 집은 여전히 이웃의 정원에 있긴 하지만요. 그리고 고양이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신발 상자를 떠나길 거부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젯밤 사이에 더 극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주말이 끝나고 차에 올라타요. 회사에 갈 시간이에요. 운전하면서 여러분은 깜짝 놀라 멍해졌다가 놀래요. 마을의 많은 건물들이 자리를 바꾼 것 같아요. 이상하네요. 직장에서 바로 어떤 소동이 있음을 알아차려요. 그 끔찍한 산사태의 영향을 받은 건 여러분의 집만이 아닌 게 밝혀졌어요. 그것 말고는 하루가 조용해요. 사무실 건물이 한두 번 뛰는 것 같고 근육을 스트레칭 한다고 묘사할 수 있는 뭔가를 하는 것만 무시한다면 말이죠. 운전해서 집에 가는데 왼쪽뿐만 아니라 오른쪽 눈썹에도 경련이 일어나고 있어요.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엄청난 교통체증에 갇혔어요. 사람들이 불안해하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려고 차에서 내려요. 아, 이건 집이네요. 예쁜 2층짜리 오두막이 길 한가운데 서 있어요. 또 산사태인가요? 스스로가 이 이야기를 믿기가 어려워져요. 여기에는 산사태가 남겼을 만한 망가진 풀, 덤불, 흙의 흔적들이 없어요. 게다가 여러분의 마을은 완벽하게 평평한 평원에 위치해 있어요. 여러분은 다른 길로 가서 곧 집 근처에 주차해요. 유일한 문제요? 여러분의 집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평소에 있던 자리에도 이웃집 정원에도 없어요. 여러분은 브라운 씨 집에 노크를 해요. 당신 집 가버렸어. 그가 말하면서 낄낄 웃네요. 여러분은 떨고 있는 이 남자를 쳐다만 보죠. 브라운 씨가 계속 말해요. 오전 10시쯤에 당신 집이 흔들리기 시작했어. 그러다가 천천히 땅 위로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더라고? 엄청 시끄러웠어. 4개의 튼튼한 다리를 닮은 뭔가를 봤어. 그러다가 당신 집이 위로 뻗더니 약간 꿈틀거리다가 북쪽으로 가버렸어. 여기 당신 고양이. 그리고 브라운 씨는 여러분의 겁먹었지만 다친 데는 없는 불쌍한 반려묘를 넘겨줬어요. 여러분은 고양이를 챙기고 차로 돌아가 여동생의 집으로 운전해 가요. 그녀의 가족은 최신 뉴스를 보면서 TV 앞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집만 도망치기로 한 게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수백 개의 건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과학자, 교수, 그리고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요. 이것은 사람들이 그냥 받아들여야 할 새로운 현실이라고 주장하네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이유로 모든 종류의 건물들이 지금 옮겨 다닐 수 있어요. 전 세계의 어느 누구도 이 놀라운 현상을 설명하지 못해요. 3일, 수천 개의 도시와 마을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다는 뉴스를 들으며 일어나요. 아침에 대도시에 살던 사람들은 숲, 해변 또는 호수 근처에 있는 자신들을 발견했죠. 한 아파트 건물은 늪에 빠졌어요. 다른 집은 절벽 가장자리에 엄청 가까운 곳에 휴식을 취하기로 하기도 하죠. 두 경우 모두 당국은 건물들을 구하기 위해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거대한 크레인을 보내야 했죠. 10일, 우연히 여러분의 집을 발견했어요. 여러분이 살던 곳보다 훨씬 더 좋은 도시의 다른 지역으로 이사 왔네요. 여러분도 이 지역이 더 좋다는 걸 깨닫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죠. 여동생 집에 짐을 챙기러 갑니다. 여러분의 집이 또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돌아가는 길에 속도를 내죠. 하지만 아니에요. 돌아왔을 때 여전히 여러분을 기다리며 있네요. 건물 전체가 뭔가 잘못했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죠. 여러분의 고양이가 판에서 빠져나오려고 몸을 비틀어요. 이 동물은 더 이상 이 거대한 움직이는 상자를 믿지 않아요. 20일, 매일 아침 새로운 장소에서 일어나는 것에 익숙해졌어요. 여러분은 이 상황을 흥미진진한 모험으로 인식하려고 노력하죠. 어느 날 큰 언덕의 가파른 비탈에서 깨어났어요. 처음에는 기분 좋게 놀랬어요. 집이 내심 로맨틱하네요. 침실 창문에서 본 일출 풍경이 정말 멋졌어요. 하지만 2시간 후 집이 오갈 데 없게 된 게 명백해졌죠. 어둠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높이 올라왔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단단한 땅으로 돌아가지 못했다는 게 고통스러울 정도로 확실했죠. 다행히도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수많은 특별한 서비스들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의 집을 구해주기 위해 크레인 2대와 화물 헬리콥터 1대의 힘이 필요했죠. 어쨌든 바로 한 달 만에 지구가 이런 식으로 변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와 집에서 나왔어요. 텐트가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어요. 요즘은 텐트 생산자들이 빠르게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부유한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들은 온도 조절, 내장된 와이파이, 다양한 조율의 조명, 말만 대면 모든 것을 갖춘 최첨단 제품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최신 텐트는 영하의 기온을 간단히 견뎌내며 여름의 더위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어요. 텐트에서 사는 또 다른 장점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물건을 갖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시는 대부분 사라졌어요. 말 그대로 언제라도 돌아다닐 수 있거나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건물이 있는 한 이것들을 통제하는 건 불가능해요. 이동하는 동안 건물들은 도로와 고속도로를 파괴해요. 거리와 신호등 그리고 표지판을 쓰러뜨리죠. 이제 근처에서 식료품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식당은 항상 다른 지역에 나타나죠. 텐트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은 매일 도시와 건물을 따라 이주해야 해요. 그리고 그건 엄청나게 피곤한 일이죠. 개를 산책시키러 1시간 정도 외출한다면 다시 집을 발견할 수 있을지 정말 모를 일이 되었죠. 일정, 약속, 그리고 시간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목적지까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데 시간을 정하는 건 의미가 없죠.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침에 항상 지각을 해요. 우선 여러분은 새로 개발된 특별한 앱의 도움으로 사무실을 찾아야 해요. 하지만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가는 동안에 사무실 건물의 위치가 쉽게 바뀔 수 있어요. 그러면 추격이 시작되죠. 긍정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훨씬 더 건강해졌어요. 여러분은 종종 심부름을 하러 집을 자주 나서요. 하지만 결국엔 방랑하는 집을 쫓아다닐 뿐이죠. 이제 구글맵은 쓸모없어요. 건물이 있어야 할 곳에 건물이 머물러 있지 않아서 이 앱은 쓸모가 없어요.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방문해야 하거나 가보지 않은 장소를 찾아야 한다면 주소를 거의 찾을 수 없을 거예요. 더 이상 거리명도 번지수도 없어요. 하지만 가장 최악은 지진이에요. 100층짜리 고층 빌딩이 움직이는 걸 상상해보세요. 그 건물 발 아래에 있는 땅이 미친 듯이 흔들리는 것도 당연하죠. 이것은 다리, 댐 또는 송전선과 같은 인간이 만든 더 작은 구조물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낳아요. 어떤 곳에서는 화재와 홍수가 일어나요. 움직이는 건물들은 또 귀가 멀듯한 소음을 발생시켜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밤에 잠자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죠. 낮에 약간의 낮잠을 자야 해요. 왜냐하면 어떤 이상한 이유로 건물들은 밤에 이동하는 걸 선호하거든요. 45일 오늘 회사에 잘 도착했어요. 의자에 털썩 앉아 주위를 둘러봅니다. 동료들 상태가 안 좋아 보이네요. 모두 눈 아래에 커다란 다크서클이 있어요. 아주 작은 소리에도 그들은 화들짝 놀래요. 모두들 불안해하고 피곤해하죠. 컴퓨터 모니터에 여러분의 모습이 비쳐요. 여러분도 나을 게 없어 보이네요. 과학자들이 해결책을 곧 찾지 못하면 문명은 붕괴될 거예요. 여러분은 차 안에 앉아서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기온이 너무 높아서 도시가 녹아버릴 것만 같아요. 신호등을 보는데 뭔가 이상해요. 물방울이 뚝뚝 떨어집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인지 믿을 수가 없어서 손으로 눈을 비벼봤어요. 그때 은반지가 천천히 손가락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녹은 금속이 피부를 태울 것 같아서 겁에 질려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신호등이 완전히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엑셀을 밟으려고 하는데 발 밑에 액체뿐입니다. 안전벨트가 저절로 풀렸고 차도 서서히 처지고 있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문이 그냥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은 차에서 뛰쳐나와 차가 천천히 녹는 것을 지켜봅니다. 바퀴, 파란 몸체, 내부 부품, 모터 등 모든 것이 액체로 변하고 있어요. 타이어, 플라스틱 물건, 좌석, 자동차 카펫, 유리만 온전하게 남았습니다. 뒤에서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주변의 모든 차들이 녹고 있어요. 영상으로 녹화를 하고 싶은데 핸드폰도 액체가 됐네요. 남아있는 유리 스크린과 플라스틱 케이스를 꺼냅니다.
주변의 모든 금속이 녹고 있어요. 가로등과 버스 정류장이 하나의 덩어리로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갑자기 완전한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자동차 경적 소리, 고속도로에서 나는 소음, 사이렌 소리, 배기가스, 엔진 굉음 등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액체 금속의 강이 거리에서 흐르고 있고 여러분은 그 중심에 있습니다. 금속 물줄기에 타이어와 자동차 부품이 휩쓸리고 있어요. 사람들도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때 낮고 큰 소리가 도시 전체에 들립니다. 사람들이 쇼핑몰, 도서관, 카페, 집, 사무실 등에서 뛰쳐나오고 있어요. 모든 집 주위에 웅덩이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모든 건물에는 금속 구조물, 철근, 부속품 등이 사용되죠. 지금은 그 금속들이 콘크리트 속에서 다 녹고 스며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속이 천천히 녹고 있어서 사람들은 도시에서 대피할 시간이 있어요. 모든 건물이 무너지고 공기 중에는 먼지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하수도 출입구가 아래로 흘러내리고 있어요. 도시의 하수도도 녹고 있네요. 액체 금속이 섞인 물이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떼를 지어 헤엄치고 있습니다. 수십만 개의 고무 타이어를 구명 튜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핑보드를 타는 사람도 있네요. 지갑에서 액체 동전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도시에 있는 수백 대의 ATM도 녹고 있어요. 수백만 장의 지폐가 금속 물줄기에 빠져버렸습니다. 모든 금은 액체가 되어 도시를 주황색으로 칠하고 있습니다. 녹아버린 우체통 위에는 수천 통의 편지가 떠다니고 있어요. 모든 데이터 센터, 컴퓨터 및 서버 역시 거대한 금속 물줄기 속으로 사라져버렸어요.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디지털 정보가 사라졌습니다. 텔레비전, 게임기, 놀이공원도 녹고 있어요. 라디오, 수신기, 전화, 전선, 케이블 및 인터넷 연결이 사라졌습니다. 수백만 톤의 금속이 거리를 채우고 강과 바다로 쏟아졌습니다. 이 물은 짙은 은빛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모든 현대 기술을 잃고 석기 시대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금속 강은 도시를 범람시켰어요. 사람들은 시골로 달려갑니다. 자전거, 오토바이 등 모든 교통수단이 사라졌어요. 도시 사람들은 전기와 전기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잃었습니다. 자연구역에 있는 것들도 안전하지 않아요. 금속이 산과 지하에 숨겨져 있으니까요. 그 금속들도 액체로 변하고 흙과 돌 안에서 변형을 일으켰습니다. 어떤 산은 아이스크림이 녹은 것처럼 언덕이 되어 내려앉았습니다. 지진은 전 세계의 땅을 흔들고 지진 활동은 화산을 깨웠습니다. 화산에서 엄청난 양의 용암이 뿜어져 나오고 쟤는 하늘을 뒤덮습니다. 화산 마그마에는 녹은 금속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마그마가 굳지 않습니다. 화산 주변에는 차가운 용암 웅덩이가 형성되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환경에서 새롭게 사는 법을 배웁니다. 자재들을 연결하기 위해 밧줄과 접착제를 사용하고 플라스틱과 나무로 집을 짓습니다. 이제 나무와 돌로 불을 피워요. 사람들은 유리에 불을 가해 더 강하게 만듭니다. 강한 유리와 돌로 도끼와 다른 도구들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런 물건들은 빠르게 변질되고 부서집니다. 여러분은 나무집 짓는 법을 배웠어요. 천장과 벽을 지탱하기 위해 흙을 바르고 나무 판자를 사용했죠. 겨울 동안에도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구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게 되었어요. 하지만 잦은 지진 때문에 이렇게 오래 살 수는 없습니다. 다시 수레가 길에 나타납니다. 수학과 관련된 문제들도 시작됐어요. 금속이 토양에 스며들어 농작물을 자라지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바다 근처에 삽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나무로 된 뗏목이나 팽창식 보트를 타고 해안에서 멀리 항해에 나가요. 긴 거리를 여행하기 위해 사람들은 열기구를 타고 다닙니다. 바람에 휩쓸리지 않는다면 옆 도시까지 갈 수도 있어요. 철도가 없어서 다른 나라로 편지를 보내는 건 불가능해요. 사람들은 긴 도보 여행을 하고 유목민처럼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웃 도시에 사는 친구들과 소통할 때는 비둘기 우편을 사용합니다. 전기 없이 음식을 구해서 겨울을 나기는 어렵지만 희망은 있어요. 과학자들은 기술 장비 없이 금속이 바뀌어 버린 이유를 알아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금속이 분자 수준에서 변했다는 이론을 내세웠습니다. 분자들이 서로 멀어졌고 그러면서 금속이 녹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것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금속 분자들을 서로 더 가깝게 연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전류가 필요했죠. 다행스럽게도 하늘에는 전류가 충분했습니다. 매일 어디선가 번개가 쳤기 때문에 잡기만 하면 됐죠. 과학자들은 플라스틱 용기를 만들고 그 안에 액체 금속을 채웠습니다. 모든 용기 내부에는 녹은 구리가 들었고 고무줄로 서로를 연결했어요. 참고로 구리는 최고의 전도성 금속 중 하나랍니다. 넓은 들판 위에 사람들이 이런 용기를 수백 개씩 놓았어요. 구름이 모이고 강한 폭풍이 시작됐어요. 번개는 여러 번 땅에 부딪히다가 마침내 용기에 부딪혔습니다. 전류가 구리선을 통해 들어오더니 전하를 모든 탱크에 분배했습니다. 그러곤 연쇄 반응이 시작됐습니다. 폭풍이 끝나고 용기는 고체 금속으로 변했습니다. 성공이에요. 평범한 금속이 몇 톤씩 생겼어요. 과학자들은 이 소식을 퍼뜨리기 위해 비둘기 우편을 보냈습니다. 곧 세계 사람들은 번개를 잡으려고 애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발전소를 위한 최소한의 장비를 만들기에 충분한 금속이 모였어요. 과학자들은 금속을 강력한 자석으로 바꾸기 위해 이 발전소의 전기를 사용합니다. 땅과 바다 깊숙이에 스며들어 있는 액체철, 구리, 알루미늄을 꺼내기 위해 사람들은 금속 채굴소를 짓습니다. 먼저 이들은 땅에 깊은 구멍을 만들고 그 다음에 거대한 자석을 넣었습니다. 액체 금속은 흙을 통과하여 자석에 붙을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추출된 물질을 사용해 새로운 자기장을 만들었어요. 이런 구덩이는 전 세계에 설치되었습니다. 거대한 자석이 바다에서 나타났어요. 사람들은 모든 액체 금속을 물 밖으로 퍼내고 전하를 이용해 고체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도끼, 톱, 공작 기계, 모루, 바퀴와 같은 금속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금속으로 된 부품과 집을 위한 뼈대를 만들었습니다. 삶이 서서히 나아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체인, 자전거를 만들고 공장을 다시 지었어요. 철도를 복원하고 첫 번째 기차가 운행되었습니다. 새로운 산업시대가 다시 도래했어요. 철, 니켈, 알루미늄은 엄청난 수요 때문에 금보다 더 비싸졌습니다. 또한 액체 구리를 액체 은과 다른 금속으로부터 분리하는 작업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는 또 다른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고체 금속이 풍부해지면서 가격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철을 얻기 위해 채석장에서 철광석을 채취하고 광산을 깊게 팠죠. 이제 금속은 액체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력으로 서로를 끌어당깁니다. 뒷마당에 있는 땅에 긴 자석을 꽂으면 다음 날에는 그 자석에 철이 가득 붙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금속 채굴이 쉬워지면서 기술 성장은 가속화되었어요. 이제 강철이나 은을 녹이기 위해 용광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시 액체 형태로 금속을 모은 후 항아리에 붓고 액체 형태로 영원히 보관할 수 있죠. 그리고 전하가 이 금속을 고체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비행기와 배가 다시 처음으로 나타났어요. 물자의 국제 수출입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복구한 것은 전선과 인터넷이었어요. 한 세기 동안 인류는 현대 기술을 완전히 재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주 쇼핑몰 주차장 안에 있는 차 안에 앉아 있어요. 방금 여동생 생일 선물을 샀으니 축하하러 가기 전까지 시간이 좀 있네요. 오늘은 쇼핑몰에 사람이 많아서 주차장을 나가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드디어 출입구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핸들 옆에 있는 버튼을 눌러 중력 쿠션을 활성화시켜요. 이 버튼은 자동차가 땅 위 몇 센티미터를 뜰 수 있게 해줍니다. 차 바퀴가 차체 안으로 미끄러 들어가고 트렁크에서 거대한 터빈이 나와요. 전면 유리는 많은 버튼과 화면이 있는 터치 패널이 돼요. 출입구가 열리고 터빈이 불꽃을 내뿜고 차는 주차장을 날아서 빠져나가 우주 공간으로 가죠. 보이지 않는 고속도로에서 수천 대의 나는 차들이 여러분을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광고하고 있는 브랜드의 홀로그램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우주 정거장처럼 보이는 쇼핑몰에서 멀어지고 있어요. 지구로 가기 전에 화성을 가야 해요. 거기서 차의 엔진을 수리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내비게이션이 붉은 행성으로 가는 항로를 찍고 출발해요. 여러분은 지구 궤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화성에 몇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어요. 자동 조종 장치를 작동시키고 낮잠을 정하기로 했어요. 2048년이에요. 세계 인구는 200억 명을 넘었어요. 지구에는 공간이 너무 없어요. 인류는 아직 다른 행성들을 식민지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모든 국가의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은
거대한 우주 정거장을 짓기 시작하죠. 그 덕에 지구 인구 50% 이상을 덜어주었네요. 정거장들은 거대한 고리 같아요. 이게 지구의 대기를 모방하고 있는데 인공적인 중력과 조목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거장으로 이동했다가 종종 지구로 돌아와요. 로켓이 행성과 궤도 사이를 날아다니지만 이런 운송은 비싸고 불편해요. 자동차 회사들은 하늘을 나는 초반응성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요. 몇 년 후 사람들은 천천히 달과 화성을 식민지화해요. 이제 붉은 행성으로 가는 건 이웃 도시로 가는 것만큼이나 쉬워졌습니다. 자동차들은 비행기의 항공 노선과 비슷한 특정 경로를 따라 비행해요. 기술자들은 앞 유리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디지털 고속도로를 만들었어요. 물론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주를 날아다닐 수 있지만 쇼핑몰이나 달에 가고 싶다면 기존의 디지털 경로를 따라가야 해요. 잠에서 깨서 화성으로 접근해요. 적합하지 않은 대기와 까다로운 날씨 때문에 사람들은 이곳에 거의 살지 않아요. 하지만 화성에는 가장 큰 자동차 서비스 센터와 태양계에서 가장 멋진 테마파크가 있어요. 거기 가려면 사람들은 몇 시간 동안이나 우주교통체증에 서 있어야 해요. 대시보드에 터빈에 문제가 있는 걸로 뜨네요. 여러분은 우주복을 입고 레이저 스크루드라이버를 가지고 차에서 내립니다. 무중력 상태에서 터빈으로 날아가 스크루드라이버로 문제를 해결하죠. 주변에는 수천 대의 자동차가 있어요. 사람들은 안에서 하품을 하고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차에 타 천천히 움직여요. 엔진이나 터빈은 종종 우주 고속도로 항복판에서 고장나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차는 비상 모드를 작동시켜요. 대시보드는 자동으로 가장 가까운 수리점에 신호를 보내요. 여러분은 그저 우주에 떠 있으면서 정비사들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죠. 가장 가까운 자동차 정비소까지 차를 견인해요. 여러분은 며칠 동안만 쓸 수 있는 산소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 이게 다 떨어지면 인터넷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옆으로 지나치며 날아가고 있던 좋은 사람들은 멈춰서 여러분에게 산소 공급품을 공유해 줄 거예요. 드디어 자동차 정비소에 도착해요. 정비사들은 차에 새로운 슈퍼제트 엔진을 설치하고 터빈을 수리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 여동생에게 늦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요. 차에 올라타서 전속력으로 화성 궤도를 떠나요. 새 엔진은 조용히 돌아가고 있고 차도 흔들리지 않아요. 속도를 높여 거의 텅 빈 디지털 고속도로를 따라 날아가고 있어요. 가는 길에 홀로그램 광고를 보여주는 작은 위성들이 많이 보이네요. 다행히도 여러분에겐 광고를 차단해주는 게 있어요. 그 기능을 켜면 앞 유리를 통해 우주 배너들이 보이지 않게 되죠. 드디어 작은 파란 점이 보여요. 지구예요. 그 순간 개밥을 챙겨야 한다는 게 기억났어요. 항로를 벗어나 달로 날아가요. 저기에 작년에 싸게 구매했던 작은 집이 있는 오두막이 있죠. 사람들은 아직 행성 전체의 대기를 바꿀 수 없었어요. 하지만 작은 돔을 설치하고 그걸 산소로 채울 수 있어요. 돔 안에는 집, 수영장 그리고 심지어 작은 채소밭을 지어놨어요. 과거에는 사람들이 도시의 부산함으로부터 휴식을 취하기 위해 시골로 갔었죠. 이젠 모두들 달에 있는 집들을 사고 있어요. 돔을 통과해서 하얀 표면에 착륙하고 음식을 개그릇에 담습니다. 우주고리 위에 있는 여러분의 아파트를 개조하고 있어서 개와 함께 달에서 잠시 살아야 하거든요. 다른 차들이 옆 돔으로 날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떤 자동차들은 큰 중력 쿠션과 초반응 엔진을 가진 엘리트 슈퍼카들이에요. 이 자동차는 소리 속도보다 10배 더 빨리 날 수 있고 운전자에게 말을 거는 인공지능을 갖고 있죠. 물론 낡고 녹슨 우주 자동차도 있어요. 가끔 사람들은 일반 자동차에 제트 엔진을 부착하고 차가운 진공 상태에서 먼 거리를 여행하기 위해 구리, 철, 은의 혼합물로 차체를 덮기도 해요. 또 우주에서는 많은 택시를 볼 수 있어요. 때때로 달에 가는 게 지구에 있는 어떤 도시의 다른 쪽 끝으로 가는 것보다 저렴해요. 그 이유는 지구 도로의 교통체증 때문이에요. 또 우주에는 하늘을 나는 많은 버스들이 있어요. 매일 지구, 달, 화성을 가는 여러 항공편이 노선을 출발해요. 사람들은 화성에서 끊임없이 뭔가를 짓고 있어요. 거대한 자동차 서비스 센터와 테마파크는 완성되었어요. 현재 성간 점프를 연구하기 위해 그곳에 과학센터를 만들고 있어요. 물론 엔지니어들은 그러한 건설 프로젝트를 위해선 건축 자재가 필요하죠. 일주일에 몇 번 긴 기차들이 별도의 우주 경로를 따라 지구에서 화성으로 날아가요. 처음엔 기차에 사람들을 실어 날랐지만 수익성이 없었죠. 직접 차나 버스를 타고 화성에 가는 게 훨씬 싸고 빨랐거든요. 마침내 달을 떠나 지구에 접근하고 있어요.
계기판이 연료가 떨어졌다는 신호를 보내서 주유소에 들르기로 결정해요. 이 역들은 어디에나 있어요. 완전 자동이고 인공지능이 제어하고 있죠. 우선 그곳 중 하나로 날아가고 있어요. 자동으로 연료 펌프가 가스 탱크에 연결됩니다. 이 초반응 엔진은 가스 대신 향상된 로켓 연료를 소비하는데요. 터치 패널을 통해 정거장으로 돈을 보내고 날아가요. 수백 개의 디지털 우주 고속도로가 지구로 이어져 있어요. 그리고 모든 길은 차로 가득 차 있어요. 또 차가 막히네요. 대기 상층부에는 보안 검색대가 있어요. 세관에서는 서류와 트렁크를 점검해요. 차가 막히는 동안 여러분은 쓰레기 트럭을 보고 있어요. 많은 우주 파편들이 떠다니고 있어요. 인공지능이 조종하는 트럭들은 느리게 움직이며 거대한 용기의 쓰레기를 모아요. 그리고 나서 지구의 궤도로부터 멀리 날아가 컨테이너들을 풀죠. 이 쓰레기통에는 이 통들이 우리 태양계 너머로 날아갈 수 있게 해주는 작은 터빈이 있어요. 그런 다음 열기를 내서 내부의 모든 쓰레기를 태우죠. 드디어 모든 체크포인트를 지나 대기의 중간층으로 날아가요. 우리의 행성은 거대한 사이버펑크 시계처럼 보이지만 그것보단 더 가볍고 더 아름답죠. 큰 차들은 시야를 개선하기 위해 구름을 흩어놓아요. 불이 난 정거장들 중 한 곳으로 나는 소방차들이 가고 있어요. 땅에 닿기 전에 하늘에서 수백 개의 주유소, 에어호텔, 영화관, 그리고 쇼핑몰을 지나쳐오죠. 주차 건물에 접근하고 있어요. 이 건물은 자동차로 가득 찬 80층짜리 고층 건물이에요. 사람들은 차를 두고 내릴 때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다행히도 여동생 집 근처에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착륙해서 선물을 챙기려고 조수선에 손을 얹는데 이런 달에 두고 온 것 같은데요. 사랑스러운 푸들과 함께 공원을 걷고 계시는군요. 공을 던지면 강아지가 달려가서 다시 공을 가져옵니다. 공을 다시 던졌더니 강아지가 행복하게 달려가네요. 그러다가 갑자기 멈췄어요. 그대로 굳은 채 떨더니 돌아서서 여러분을 쳐다봅니다. 가져와, 스노볼. 하지만 개가 듣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 공을 줍고 개를 쳐다봤습니다. 스노볼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여러분을 노려봅니다. 여러분은 강아지 옆으로 다시 공을 던졌어요. 스노볼, 받아! 개는 공에 발을 올리더니 거절의 표시로 천천히 고개를 흔듭니다. 여러분은 조금 겁을 먹고 주위를 둘러봤어요. 공원에 있는 몇몇 다른 사람들도 반려동물들과 문제를 겪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개 몇 마리가 주인을 향해 짖고 있네요. 어떤 사람들은 뛰어다니고 있고요. 푸들은 여러분이 무슨 나쁜 짓을 한 것처럼 쳐다봤어요. 그리고는 사라졌어요. 여러분은 스노우볼을 쫓아가며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공원 밖 길에 서 있었어요. 근처에서 타이어에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어요. 다들 겁에 질려있네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려고 했지만 1초 후에 무슨 상황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 마리의 코끼리, 얼룩말, 사자, 고릴라들이 길을 따라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타고 소화전을 부수고 사람들을 기절시켰습니다. 코끼리는 코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이 곁을 지나갈 때 펭귄들이 이 거대한 동물들의 등에 서 있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여러분은 스노볼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개를 찾기로 했습니다. 길거리를 헤매면서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다른 사람들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전화가 많이 왔네요. 친구들이 뉴스를 확인해보라고 합니다. 인터넷에 접속해보니 전 세계적으로 동물들의 행동이 이상해졌다고 합니다. 영상에는 팬더가 누군가의 차에 올라타서 차를 몰고 가는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또 다른 영상에는 슈퍼마켓에 줄을 서 있는 늑대 몇 마리가 찍혔습니다. 침팬지들은 책꾸러미를 들고 가게에서 뛰쳐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바다 표범 여러 마리가 어부를 배 밖으로 밀어냅니다. 또 웨이터 3명이 식당 구석에 앉아있고 사자들은 그들 주변을 돌아다니며 포효하고 있습니다. 이 사자들 중 한 마리가 메뉴에 발을 올렸는데 음식을 주문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은 기린이 옆에 서 있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기린은 고개를 숙이고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은 비명을 지르고 도망쳐버렸어요. 이제 다시 집에 왔는데 스노볼이 있네요. 스노볼은 여러 마리의 길고양이들과 개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 같아요. 동물들이 여러분을 알아차리더니 뿔뿔이 흩어져 달립니다. 여러분은 스노우볼과 함께 집에 들어갔어요. 점심을 요리하고 스노우볼의 그릇에는 사료를 부어줬어요.
스노볼은 이 말라빠진 미트볼을 먹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접시에 발을 겨누고 의자에 뛰어올라 평범한 식사를 대접해달라는 듯 기다리고 있네요. 모두 이상하지만 여러분은 개에게 음식을 주고 그 옆에 앉았어요. 점심 식사 후 개는 거실로 달려가 옷장 근처에 앉았어요. 열어보세요. 스노우볼이 코로 두 번째 선반을 가리켰어요. 거기 빈 종이가 있네요. 여러분은 바닥에 종이 한 장을 올려뒀습니다. 스노볼은 테이블 위로 뛰어오르더니 펜을 입에 물었습니다. 개가 이빨로 펜을 물고 종이에 뭔가를 그리고 있어요. 5분 후 여러분은 그림을 보고 그게 그림이 아니라 이해하기 힘든 삐뚤빼뚤한 글자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 나는 모든 걸 이해한다. 여러분은 스노우볼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의 삶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각력이 생긴 건 여러분의 반려동물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포유류는 이제 인간만큼 똑똑합니다. 개들은 더 이상 목줄을 베고 거리를 걷지 않습니다. 많은 반려동물들이 주인으로부터 도망쳐 나와 다시는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다른 동물들은 집이나 아파트에 남았지만 특정한 조건을 내걸었어요. 어떤 반려동물이든 주인과 같은 음식을 먹고 별도의 침대에서 잠을 자고 볼 TV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원한다면 언제든 떠날 수 있다고요. 전 세계의 과학자들은 동물들에게 지능 테스트를 보게 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얼룩말은 발굽으로 유명한 멜로디를 연주했어요. 고릴라는 그림 그리기와 글쓰기에 뛰어났고요. 황소는 뿔로 모래 위에 기하학적인 모양을 그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동물들이 영리하다는 것을 깨닫자마자 가둬뒀던 모든 포유동물들을 놓아주기로 했습니다. 돼지, 양, 소 등 다양한 농장의 동물들이 농장과 목초지에서 탈출했어요. 이들은 자유를 원합니다. 모든 가게에서 고기 제품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모든 소들은 사람들에게 우유를 제공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우유 생산은 느려지게 되었습니다. 동물들은 자유를 얻었지만 그걸로 충분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중요한 말을 하고 싶지만 성대 때문에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동물의 뇌 활동을 잃고 그 생각을 말로 바꾸는 목걸이를 만들었어요. 이제 포유류는 로봇 목소리로 말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숲과 정글에서 100만 마리의 야생 동물과 가축들이 나왔어요.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고 그들 주변에 모였습니다. 목걸이를 한 라마가 마이크에 다가왔어요. 라마는 지구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속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제부터 사람들은 자연을 해치는 것이 금지됐어요. 만약 인간들이 그 협정을 위반한다면 동물들은 도시를 점령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어요. 500쪽 분량의 협정에 서명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합의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몇몇 동물들은 숲과 정글로 다시 돌아갔어요. 하지만 어떤 포유류들은 편안한 도시 환경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몇 년이 흘렀어요. 동물들과 사람들은 새로운 삶의 방식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인간과 함께 사는 모든 포유류는 이제 언어 목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간과 소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게 됐어요. 이제 거리에서는 우편물을 배달하는 늑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영양은 육상 코치로, 오랑우탄은 사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쥐 한 마리는 인기 있는 DJ가 되어 최고의 테크노 파티를 열고 있습니다. 목걸이 덕분에 사람들은 동물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황소는 공격성이 없고 싸움을 좋아하지 않는 매너 있고 용감한 신사들인 것으로 밝혀졌어요. 사자들은 자신들이 인기를 즐긴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사자들은 배우, 작가, 그리고 뮤지컬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 해요. 곰은 지구상에서 가장 게으른 동물입니다. 사냥을 싫어하고 그저 잠자는 것만을 즐기는 것으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동물의 겨울잠은 몇 달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우원숭이들과 날쥐들은 지구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치인으로 일하며 많은 대형 IT 기업에서 CEO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고양이들은 그 누구보다도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고양이들은 항상 똑똑했던 것으로 밝혀졌어요. 고양이들은 충분히 잘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죠. 고대부터 고양이는 많은 나라에서 매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고양이는 하루 종일 집에 머물며 휴식을 취하고 햇볕을 쬐죠. 사람들은 고양이들을 사랑하고 음식을 줍니다. 멋진 인생이에요. 고양이들은 언어 목걸이를 받았을 때 아무것도 바꾸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유명한 패션 회사들은 동물을 모델로 고용합니다. 잡지 표지에 멋있는 옷을 입은 코알라, 고릴라, 코끼리, 여우, 원숭이가 등장합니다. 고래와 돌고래도 포유류예요. 이들도 똑똑해졌지만 삶의 방식은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이들은 여전히 바다에서 수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느 날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포유류인 흰 긴수염고래를 인터뷰하기로 했어요. 그 고래는 세상에서 깨끗한 물과 낮은 주파수로 다른 고래들과 의사소통하는 능력,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다른 행성에서 지구로 온 동물들을 조심하세요 라고 했죠. 그리고 그게 무슨 말인지 묻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헤엄쳐 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동물의 지능이 사람보다 더 빨리 발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사람처럼 발로 작업할 수 있는 독특한 특수 작업복을 만들었어요. 노루는 발굽 대신 이 작업복을 입고 건물을 짓습니다. 현대 기술을 사용하여 어떤 동물들은 숲에 편안한 집을 만들었어요. 또한 나무를 자르려고 하는 사람들을 감시하기 위해 나무에 비디오 카메라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은 그들만의 언어를 발명했어요. 이제 동물들은 목걸이 없이 몸짓, 소리, 냄새를 사용하여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100년 후 사슴과 약무리가 우주를 정복하기 위해 자기들만의 회사를 만들었어요. 포유류는 최초의 로켓을 우주로 보내고 사람들과 함께 화성을 식민지화했습니다.